12월 19일 끝장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금융당국이 금융지주 회장 선임 과정에서 후보 간 공정 경쟁을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장에서는 외부 후보 전원의 깜깜이 관행이 그대로 굳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종용 기자의 리포트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금융당국이 금융지주 회장 선임 과정에서 내 외부 후보 간 공정 경쟁을 강조하고 있지만 정작 현장에서는 외부 후보를 비공개로 처리되는 관행이 굳어지고 있습니다. 외부 후보군이 현직 회장 연임을 위한 들러리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신한금융지주와 우리금융지주, BNK금융지주 등 금융지주사들의 차기 회장 인선이 진행되고 있지만 외부 후보자는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금융지주사들은 외부 후보자 비공개는 본인의 요청에 따른 것이며 신상이 공개될 경우 본인에 대한 평판이 훼손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는 입장입니다. 금융지주 지배구조 모범 관행은 외부 후보와의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는 방안을 담고 있지만 후보군 공개와 관련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외부 후보를 비공개하는 방식이 관행처럼 굳어질 경우 경영승계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금융감독원도 이 같은 문제를 인식하고 있지만 제도적 한계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이사회와 후보군 본인이 결정하는 사안이라 당국이 공개하라고 강제할 수 없으며 절차적 형식이라도 갖추기 위해 경영 승계 기간을 가능한 길게 잡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외부 후보군이 전면 비공개된 상태에서 인선이 진행되다 보니 연임이 사전에 정해진 수순 아니었느냐는 의혹이 따라붙고 있습니다. 특별한 견제 장치가 없이 금융지주 회장이 연임을 이어갈 경우 내부 견제가 불가능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뉴스토마토 이종용입니다. 네,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뉴스토마토 금융부의 이종영 기자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금융지주 회장 인선 시기는 다 제각각이기는 한데 최근에 한 3곳이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고 내년에도 있고요. 인선 상황을 좀 정리를 해주시죠. 네, 현재 주요 금융지주 가운데 신한금융지주, 우리금융지주, BNK금융지주가 차기 회장 인선을 진행하거나 이제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신한금융은 진옥동 현 회장을 차기 회장 후보로 확정하면서 사실상 연임을 결정했고요. BNK금융 역시 빈대인 현 회장의 연임으로 결론이 나고 있습니다. 우리금융지주만 남았는데 임종용 현 회장과 정진한 우리은행장 그리고 외부 후보 2명까지 해서 총 4명이 압축 후보군으로 좁혀진 상태인데 이달 말쯤에 최종 후보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진행되거나 거의 마무리 단계가 신한금융, 우리금융, BNK금융인데 모두 다 그러면 외부 후보군은 지금 비공개되어 있는 상태에서 진행이 된 거죠? 예. 예, 그렇습니다. 이번 회장 인선의 특징을 보면 이 외부 후보는 존재하지만 비공개를 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이 금융당국이 내부와 외부 후보 간의 공정한 경쟁을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지만 이 정작 외부 후보는 실명은 물론 이 경력이나 검증 과정도 공개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외부 후보가 실제 경쟁 상대인지 아니면 형식적으로만 포함되어 있는지는 판단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외부 후보는 정보도 없고 이 경쟁 구도도 보이지 않다 보니까 사실상 현직 회장을 연임시키기 위해서 들러리 세워놓은 것 아니냐 그런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고 이 불신도 커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설명을 들어보면 기존 회장의 연임을 위해서 뭔가 외부 후보를 두기는 하지만 좀 형식적으로 둔다 이렇게 느껴지는데 금융지주들은 왜 공개하지 않는다고 설명을 하나요? 예, 금융지주들은 설명은 일관됩니다. 이 외부 후보 본인이 공개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인데요. 특히 현직의 그 외부 출신 후보가 현직에 종사하고 있다면 이 소속된 조직 내에서 업무에 지장을 받거나 이 눈치를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만약에 최종 회장 후보가 되지 못하면 이 망신을 당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평판이 훼손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뭐 이해도 되는 측면이 있는데 결국 개인정보 보호와 이 평판 훼손 우려를 이유로 금융지주사들은 비공개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이렇게 비공개로 처리가 됐었나요? 대체로 비공개로 했었는데 꼭 그렇지만은 또 않습니다. 이 2022년과 2023년을 보면 이 회장 인선 초기 단계에서 외부 후보군 이름을 공개하기도 했는데요. 이 대표적인 사람이 지금 현재 우리금융지주 임종용 회장입니다. 이 금융위원장 출신으로 이 우리금융 초기 후보군의 이름을 올리면서 당시 관치 논란은 있었지만
이 최소한 누가 경쟁하고 있는지는 알 수 있었고 그리고 경쟁 구도 자체는 이 투명하게 드러났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네, 이걸 뭐 법적으로 강제할 수는 없는 것 같고 금융당국에서 어떤 기준 같은 걸 만들어 놓지는 않았나요? 네, 금융당국도 이 문제의식을 분명히 갖고 있습니다. 아하. 이 제가 입장을 물어본 결과 이 민간 금융사 이사회와 뭐 후보 본인이 결정할 사안이라서 당국이 이제 직접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이제 제도가 갖춰져 있지 않다. 예. 그리고 가치 논란이 불 수 있다 해서 어렵다 그랬고 회장 승계 절차를 담고 있는 이 지배구조 모범 규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 근데 거기서는 후보의 신원을 공개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이 의무화를 담은 조항은 없고요. 그래서 금감원은 공개를 강제하기보다는 경영 승계 기간을 준비 기간을 길게 잡고 외부 후보에게 충분한 시간을 주고 그런 식으로 이 공정성을 확보하는 모습을 이제 연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금융가의 투명한 경영을 위해서는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진행되면 안 될 것 같은데 이찬진 금감원장이 최근에 좀 강한 표현을 쓰면서 지배구조 TF로 만들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네. 어떤 내용인가요? 예, 이찬진 금융감독원장도 이 최근에 공개적으로 이 지배구조에 대해서 언급했는데요. 이 기존 회장들의 연임 욕구가 과도하게 작용하면 이 지배구조 건전성이 훼손될 수 있다고 공개적으로 경고했습니다. 예. 이걸 보면 외부 후보를 비공개하고 있고 이 셀프 연임 구조에 대해서 이 문제의식을 분명히 갖고 있는데 이달 말부터 가동되는 민관 합동 이 지배구조 개선 TF가 있습니다. 예. 거기서 이제 회장 승계 후보 추천이나 검증 여러 가지 절차를 다시 한번 다듬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 그러니까 ETF를 거쳐서 어느 정도 제도라든지 가이드라인을 좀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 들려지는데 요게 이제 남아있는 금융지주 회장 인선에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네. 이번에 연말에 인사가 끝나는 사람 말고 내년 11월에 KB금융지주의 양종유 회장의 임기가 끝나고 그다음에 2027년 2월에 농협금융지주의 이찬우 회장의 임기가 또 끝납니다. 예. 그래서 이 시점에는 지배구조 TF 논의 결과가 이제 일정 부분 제도나 가이드라인으로 나왔기 때문에 이 농협금융지주나 KB금융지주는 이 회장 인선 과정에서 이렇게 개선된 지배구조 제도가 반영될 것으로 보여서 외부 후보를 지금처럼 뭐 깜깜이로 두거나 그렇게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아, 그렇군요. 예, 개선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스토마토 금융부의 이종영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두 번째 소식입니다.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전재수 전 장관이 오늘 피의자 조사를 받기 위해서 경찰에 출석을 했습니다.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사 앞에서 전재수 전 장관은 기자들과 잠시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관련 영상부터 보고 오겠습니다. 통일교 문제 때문에 세상이 시끄럽습니다. 그 중심에 제가 서 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 국민들께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일 해저터널에 대한 청탁의 대가로 제가 현금 2천만 원과 시계 한 점을 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명백하게 사실이 아닙니다. 한일 해저터널은 부산의 미래를 팔아먹는 것입니다. 일본이 전적으로 이익을 보는 구조입니다. 일본이 100이라고 하는 이익을 보게 된다면 부산은 고스란히 100이라고 하는 손해를 보는 구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산의 미래를 팔아먹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반대를 해왔고 이것은 저의 정치적 신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일 해저터널을 찬성했고 공약으로 내건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부산의 미래를 팔아먹는 것이기 때문에 일관되게 강력하게 분명하게 제가 반대를 해왔던 것이고 이것은 저의 정치적 신념입니다.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저는 정치적 험지라고 하는 부산에서 3번 떨어지고 4번째 만에 당선이 됐습니다. 각고의 노력과 고단한 인내의 시간을 버텨왔습니다. 그런 제가 현금 2천만 원과 시계 한 점으로 고단한 인내의 시간을 맞바꿨다.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차라리 현금 200억과 시계 100점이라고 이야기하십시오. 그래야 최소한의 개연성이라도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다시 한번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통일교로부터 그 어떠한 불법적인 금품 수수가 없었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강력하게 결탄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더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원내대변인 맡고 있는 김현정 국회의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평택시병 김현정입니다. 아, 예, 안녕하세요. 요즘 정말 바쁘시던데. 네, 요새 바쁩니다. 저기 뭐 원내대변인도 하고 있고 또 당의 대협력위원장도 하고 있고 예. 그래서 뭐 일정들도 많고 또 방송도 많이 있고 그래서 방송 일정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틀면 나오는 대변인님. 예. 한 10시쯤 전재수 전 장관이 경찰서로 들어간 것 같고요. 아직까지 진행되고 있는 걸로 봐서는 거의 뭐 7시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조사가. 들어가면서 이제 했던 말 중에서 인상 깊은 건 차라리 200억을 받았다고 해라. 네. 몇 천만 원 받고서 뭐 그거 해저터나 해주겠느냐 뭐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저는 평소에 이제 전재수 의원의 성품을 봤을 때 지금의 위기를 잘 극복할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하거든요. 전재수 의원이 진짜 험지 부산에서 3번을 떨어지고 힘들게 당선이 됐거든요. 근데 그렇게 그 2천만 원 받고 자기의 그 정치 생명을 담보로 이렇게 도박을 했을 거라고는 저는 믿기질 않고 예. 또 어떤 그 뭐 이렇게 뇌물이나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뭔가 동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통일교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한일 간의 해저 터널 그거를 하려고 그거에 대해서 전방위적 로비를 했다. 그 과정에서 줬다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근데 전재수 의원은 해저 터널에 대해서 반대해 왔잖아요. 그렇죠. 지금도 반대하고 일관되게. 있고. 그러니까 예. 범행의 동기가 성립이 안 되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리고 그 당시에 21년도 2월 달에 부산시장 보궐선거가 있었어요. 그때 그 해저 터널이 이슈였어요. 그래서 여론조사를 했었는데 그걸 반대하는 여론이 한 42% 정도 좀 약간 높게 나왔는데 민주당 지지자층에서는 68%가 반대를 했어요. 어허. 그러니까 10명 중에 민주당 지지자 10명 중에 7명이 반대하는 그 사업을 전재수 의원이 할 리가 없잖아요. 할 리가 없죠. 몇 예. 천만 원 받고. 그렇죠. 예. 그래서 저는 그리고 또 윤영호라는 사람이 진술이 계속 바뀌잖아요. 예. 바뀌어서 지금 뭐 이거 만나지도 않았는데 누굴 줬다는 거냐 뭐 이렇게도 얘기하고 또 측근은 자기가 직접 준 게 아니라 뭐 전원으로 들었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어서 실제로 그 수사를 통해서 정확히 이제 확인을 해야지 뭐 시시비가 가려질 것 같은데 전재수 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간에 본인 스스로 얘기했듯이 저는 뭐 이렇게 그 의혹이 없는 게 진실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 지금 보면은 경찰 수사가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9일 만에 전재수 전 장관을 소환을 해서 조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그러니까 반대로 보면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특검하자고 하면서 예. 그 뭐 우리 윤호준 장관이 지휘하고 있는 행안부 소속의 경찰이 제대로 수사하겠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여당의 중진 의원을 바로 부르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그런 뭐 국민의힘의 주장은 일단 얼토당토 않다라는 얘기고 지금 그 국수본이 정말 빛의 속도로 수사하고 있잖아요. 예. 그리고 정말 그 대통령께서도 지휘고와 막론하고 여야 따지지 말고 엄정 수사해라라고도 하셨고.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지금 수사하고 있는 그런 과정이다라고 보면 되는 것이고 전재수 의원도 아마도 전재수 의원도 빨리 나를 조사해 달라라고 했을 가능성도 좀 있어 보여요. 왜냐하면 이미 압수수색도 했고 뭐 이미 본인은 이게 벌써 2018년도 얘기면 7년 전 얘기 아닙니까? 예. 뭐 그런 측면도 있고 또 이제 그 CO가 정치자금법 같은 경우는 7년이라서 올해 말까지잖아요. 그런 것도 있고 뇌물 같은 경우에도 7년부터 15년이기 때문에 또 빨리 수사해야 되는 그 필요성도 또 국수본 입장에서는 있을 수도 있고요. 예. 무엇보다도 지금 이 국수본에서는 경찰에서는 명운을 걸고 이 수사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검찰청 폐지를 앞두고 경찰이 과연 수사 능력이 있느냐, 제대로 그 외압에 굴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공정하게 수사할 수 있느냐라는 그 비판의 시각이 있는 것도 사실이잖아요. 그런 거를 완전히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그리고 수기분리를 완성하고 경찰이 공수처의 중심으로 이렇게 인정받기 위해서라도 이번 수사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뭐 의혹 없이 한 점 의혹 없이 다 밝혀주기를 저도 고대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까지 나온 뭐 윤영호 전 본부장의 진술이라든지 정황들을 살펴보면 일단
가장 최근에 나온 거는 선거 기간이었던 것 같은데 약간 이제 파란색 점퍼를 입고 한학자 총재의 자서전을 들고 찍은 사진이 공개된다든지 아니면 이제 통일교 측에서 전 장관의 책을 여러 권을 한 1,000만 원어치를 사들였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계세요? 일단 뭐 저 책을 들고 사진 찍고 이런 거는 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 뭐 본인이 이제 그리고 통일교 사람들을 만나고 이런 것들은 문제될 게 전혀 없죠. 그죠? 그리고 정치인의 가장 큰 일이 사람 만나는 건데 아니 본인을 그 응원하기 위해서 온 사람들이 사진 찍자고 하는데 그거를 안 찍는다고 할 정치인이 어디 있습니까? 예. 그거는 뭐 그거 갖고 뭐 의혹이랑 연결시키는 거는 저는 얼토당토 않다고 생각하고 그런 식으로 따지면 국민의힘들이 훨씬 더 많이 그 사진 찍은 것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 그 해저 터널 관련해서도 영남권의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다수가 해저 터널에 대한 청탁을 받고 약속까지 했다라는 보도도 막 쏟아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통일교의 의혹 관련해서 더 파고 들어가다 보면 국힘의 게이트가 될 공산이 더 크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책을 사줬다 이것도 한번 저는 이런 추론을 좀 해봐요. 뭐냐면 그 전재수 의원이 한일 해저 터널에 대해서 그렇게 로비를 함에도 불구하고 반대를 계속 하잖아요. 그리고 뭐 돈을 금품을 받을 그 성품도 아니라는 것도 캐치가 됐을 거고 그러니까 그 출판 기념회 때 책을 산 것 같아요. 그리고 예. 이제 그런데 이제 그것도 그 책을 사는 방법도 현금으로 주면서 그 자리에서 책 그냥 몇 권 가져가면서 이렇게 하는 경우도 그건 불법이잖아요. 있죠. 예. 근데 이건 출판사를 통해서 영수증까지 끊어줬다는 거잖아요. 책 사는 걸 그럼 막을 수는 없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제 생각에는 전재수 의원이 그 책을 산 것도 몰랐을 것 같아요. 나중에 이제 이런 일이 있으니까 확인해 보니까 그래서 보니까 영수증까지 끊어줬다. 예. 이렇게 대답을 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이제 사실 저희가 그 예를 들어서 이제 100번을 양보해서 사전에 전재수 의원이 알았다 하더라도 그건 도덕적인 비난의 영역일 수는 있어도 법적으로의 그 문제는 아닌 거거든요. 그것은. 네. 그렇군요. 제가 봤을 때는 전재수 의원은 몰랐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예. 의원님 잠깐 여기 건조해서 물 좀 드셔도 됩니다. 예. 네. 아니 최근에 이제 경찰이 국수본이 통일교의 천정군을 2번에 걸쳐서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좀 이거 좀 눈여겨봐야 되겠다 싶었던 게 뭐였냐면 한 총재 집무실의 출입 기록을 확보했다 이런 소식이 들리더라고요. 네. 요 기록을 보면 일단 이제 이 집무실에서 한 총재를 만났느냐 만나지 않았느냐가 또 중요한 핵심 관건이기 때문에 요거 좀 들여다봐야 되겠다 이런 네.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그 한학자 총재를 만났다 그래서 무조건 다 뭐 그 만난 사람들이 금품을 받거나 이런 것까지 바로 연결은 되지는 않지만 상당한 이제 심증은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권성동도 보통 한학자를 만나면 절을 하잖아요. 절을 하면서 거기서 뭐 그렇게 그 금품을 받고 그래서 구속 기소 지금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아마도 이제 한학자는 그 총재이기 때문에 한학자를 만나려고 하면 그래도 상대적으로 많은 그 뭔가 이유가 있는 사람들이어야지 이제 만날 수 있을 가능성이 높잖아요. 개연성이 높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출입 기록을 확인해 보면 또 이제 자주 갔던 사람들도 있을 거고 횟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런 사람들에 대한 그 심증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가지고 수사는 더 확산을 시킬 수 있겠죠. 그런데 그렇다 해서 한학자 총재를 만났다 해서 그것이 바로 또 뭐 범죄를 한 것이다 이렇게 또 연결되는 건 아니기 그렇죠. 때문에 그건 아닙니다. 그것도 뭐 이제 그 물증이나 진술을 통해서 수사를 통해서 밝혀내야 될 문제인 것이죠. 예, 그러니까 그 뭐 출입 기록이라든지 특별 보고서라든지 또 최근에는 금고지기로 알려진 정원주 비서실장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을 참고인으로 불러서 조사를 하기도 하고 있는데. 근데 아무튼 한학자 총재를 만났느냐 만나지 않았느냐가 중요한 핵심 증거가 될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최근에 보면은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한 이제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요 사실을 이제 한학자 총재 만났느냐라고 물어보니까 굉장히 날선 반응을 보이더라고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뭐 아니 방귀 낀 놈이 성낸다고 아니 이거 같다는 반응이잖아요. 딱 예. 누가 봐도. 그렇죠. 우리 나경원 의원은 뭐 안 끼는 데가 없는 것 같아요. 아주 안 끼는 데가 없어요. 이게 이미 처음에 그 통일교 의혹 나왔을 때 5명 중에도 1명이었잖아요. 그 내가 예. 뭐라 녹취도 그랬으면 어레인지 나왔었다고. 한다고 예, 거기도 맞습니다. 나왔었고 또 이제 한학자 총재를 만났다는 것까지 지금 나와 있고 이게 또 보니까 2019년도에
그 통일교에서 있잖아요. 그 후원구 후원을 해요. 여야 의원들한테. 거기에도 나경원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2019년도에 그 후원 계좌로 후원할 수 있잖아요. 후원을 거기에 받았군요. 그 명단에도 또 나경원이 들어가 있어요. 예. 근데 나경원은 안 끼는 데가 없어요. 납바르로 뭐 선진화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도 받은 것도 있고 또 계엄하는 날 또 윤석열과 통화했던 2명 중에 또 1명이 나경원이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리고 그 내란 수계 그 막아준다고 한남동 가서 체포 그렇죠. 방해하고 막 이랬던 사람 아니에요? 가장 앞에 서 있었죠. 네. 예. 참 내가 보니까 그 통일교가 그 정교 일치가 교리잖아요. 예. 정교 일치가 교리인데 우리 헌법은 정교 분리인데 정교 예. 일치가 교리잖아요. 그래서 또 통일교의 신도들이 일본에 가장 많잖아요. 예. 일본에서 지금 통일교 1심에서 선고된 거 아시죠? 예. 2심이 지금 진행 중인데 그래서 이제 일본과의 그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확장시키려고 한일 의원연맹 소속 의원들을 집중적으로 예. 또 외통위원들하고 또 이렇게 로비를 했다더라고요. 그때 이제 그 나경원 의원이 또 외통이었나 봐요. 그래서 후원금 2019년도에 받고 막 이런 것도 나오고. 그래서 지금 내가 봤을 때는 통일교는 본인들의 이익을 위해서 청탁을 위해서 여야 가리지 않고 전방위적으로 로비를 했던 것 같고 또 이제 정교 일치를 추구하는 그 종교다 보니까 그 정치인들과의 그런 그 네트워크를 잘 하고 또 정치인들과의 그런 그 교분을 쌓는 것을 한학자 총재한테 보고함으로 인해서 그것이 또 거기서는 실력으로 능력으로 인정받는 그런 풍토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윤영호 그렇죠. 그 본부장도 저 2020년 5월달에 세계본부장이 되거든요. 근데 그 전까지는 그 사무총장이었거든요. 내부 일을 보는. 그래서 이제 전재수 의원 등을 비롯해서 그 통일교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시점이 2018년도부터 2020년 초잖아요. 예. 그래서 윤영호가 2020년 5월달 그렇게 대외적으로 그 정치인을 만나고 하는 활동들을 하기 시작한 게 2020년 5월달이거든요. 그래서 윤영호가 2018년도에 그 전재수 의원한테 직접 금품을 전달했다라는 것도 사실이 아닐 개연성이 상당히 높고 누군가가 전달한 걸 전원으로 들었다라고 예. 한 그 진술이 맞을 가능성도 전 상당히 높아 보여요. 그렇게 되면 신뢰성을 조금 잃는 게 아닙니까? 그럼요. 전원 진술은 그 증거가 될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저는 나중에 이걸 이제 파고도 보다 보면 결국은 그 책 산 거 있잖아요. 예. 그 정도를 갖다가 줬다라고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그런 결론으로 기결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좀 갖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사실 권성동 의원 구속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통일교의 정교 유착 관련해서 굉장히 좀 수세에 몰리다가 지금 다시 공세로 전환하는 어떤 네. 게 그렇죠. 그 전환점으로 마련하려고 하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특히나 최근에 이제 국힘과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만나서 이거 특검 게이트 특검하자, 통일교 게이트 특검하자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말 얼토당토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죠. 지금 내란 재판하고 통일교와 국민의힘 간에 지금 의혹은 사실로 확인돼 가지고 지금 권성동 등 다 구속 기소되어 있잖아요. 건진법사나 윤영호나 전부 다. 예. 한학자 총재까지도. 예. 그런 국정농단하고 내란에 대한 재판들이 다 국민의힘과 연결되어 있다는 의혹들이 많잖아요. 그런 거를 물타기 하려고 하는 것이고 국민의힘은 개혁신당 같은 경우에는 지금 존재감이 없잖아요. 당이 완전히. 존재감이 없다 보니까 존재감을 좀 부각시키려고 하는 그런 이해관계가 서로 이제 맞아떨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명분 없는 야합을 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사실상의 지방선거의 연대 수순인 것 같기도 해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런데 이제 그렇게 둘이 내란 정당하고 개혁신당이 연대하는 순간 이제 개혁신당의 정체성은 이제 없어지는 거죠. 이준석이가 그동안 해왔던 얘기들이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지금 국수본에서 이렇게 빛의 속도로 잘 수사하고 있는데 지금 국민의힘에서 할 것은 그 국수본의 수사에 지금 이게 우리 여당만 관련된 게 아니잖아요. 야당이 훨씬 많아요. 지금 연루된 사람들이. 그래서 거기에 그 수사에 여야가 다 같이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고 그 개혁신당 같은 경우는 그 이준석이 예. 그 공천 개입에 대한 그 김건희 특검의 피의자잖아요. 예. 예. 거기 가서 그 수사부터 좀 제대로 빨리 좀 받았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특검 주장할 것이 아니라. 그리고 지금 너무 열심히 명운을 걸고 수사를 잘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특검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수사를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좀 미진하다. 예를 들면 그런 주장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고 하면 그때 가서 특검 얘기를 해도 늦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일단은 뭐 국수본의 수사를 이제 보고서 그다음에 특검을 갈지 여부를 결정하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오늘 한국갤럽이 발표한 여론조사를 보니까 이 통일교 특검의 필요성에 대해서 62%가 찬성을 한다 네. 이런 여론이 있단 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지금까지는 아무튼 방금 말씀하신 이 기조를 이어가고 있는데 혹시 이제 특검을 도입하는데 찬성을 하게 될 수도 있나요? 아니 그 민주당 지지자는 더 높아요. 67%거든요. 예. 이 여론조사에서. 예. 저는 그 여론조사의 의미가 여야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히 수사해라라는 의미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 지휘고하 막론하고 여야 막론하고 엄중하게 수사하라고 지시했고 그다음 국수본에서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국수본의 결과가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그렇게 이제 좀 의혹을 다 해소하지 못했다라고 하면 그때 가서 특검을 통해서라도 더 해라 이런 의미로 저는 읽혀지고요. 그런 논리라고 따지면 이제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3대 특검 전부 다 이원이라고 반대했었잖아요. 그때도 뭐라고 그때 얘기했냐면 수사가 미진했을 때 그때 가서 특검하는 거다라고 국민의힘 반대 논리를 폈었잖아요. 근데 그때는 실제로 수사가 미진했잖아요. 예. 김건희 수사했습니까? 윤석열 정치검찰들이 황제 수사하고 뭐 봐주기 기소하고 다 무혐의 처리했잖아요. 예. 거기다가 윤석열과 관련된 그 내란 그 혐의에 대해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심우정이가 구속 취소시켜 버렸잖아요. 예. 이제 그 구속 취소에 대해서 즉시한 거 포기해 버렸잖아요. 이런 짓거리를 하니까 거기는 특검을 통해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었던 거고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수사가 미진합니까? 이렇게 그 채 뭐 3일 만에 피의자로 저거 하고 이첩받은 지 3일 만에 이렇게 하고 지금 강제 수사 들어가고 소환 조사까지 이렇게 빠르게 하고 있는데 뭐가 미진합니까? 그리고 또 국민의힘에서 스스로 얘기하고 있지만 정치자금법이나 뇌물 같은 경우는 시효가 7년부터 15년이기 때문에 빨리 해야 된다며요. 예. 그러면 7년이면 올해 말이 정치자금법은 시효인데 그럼 특검은 언제 만들어서 수사를 합니까? 그러면 최소 2달은 걸리잖아요. 특검하면. 예. 그럼 그 논리적으로도 앞뒤가 맞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수사 보고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게 나는 국민의힘이 지금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라는 얘기를 다시 한번 드립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여론은 이 관련한 의혹들에 대한 수사를 철저히 하되 민주당 입장에서는 특검으로 진행할 만한 명분은 아직까지는 없다. 이렇게 네. 정리하면 될 것 그렇습니다. 같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지금 2차 종합특검을 저희가 추진을 하려고 하잖아요. 그것도 반대하잖아요. 예. 그죠? 그거는 예. 또 국수본에서 수사하라는 겁니다. 예. 근데 그 2차 종합특검 같은 경우도요. 갤럽 조사에 의하면은 예. 58%가 찬성해요. 2차 종합특검 필요하다고. 예. 내란을 완전하게 종식시키라고. 또 그거는 왜 또 반대합니까? 그 논리가 국민의힘의 주장은 그 모든 것들이 그냥 그 하나하나 사례에 있어서의 그 정쟁화 시키려는 물타기 용의 그 정치적인 주장에 불과한 것들이어가지고 예. 저는 뭐 그 일구의 가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요거 이제 마지막으로 여쭙고 싶은데 경향신문에서 이제 조금 전에 속보로 들어온 건데요. 공수처가 통일교 의혹에 대해서 직무유기 혐의로 민중기 특검을 수사하기로 했다. 네. 수사에 착수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민중기 특검이 윤영호 전 본부장으로부터 8월에 이 이야기를 들었는데 네. 수사에 나서지 않았다는 거죠. 요거는 어떻게 보세요? 이건 일단 고발이 됐으니까 이제 절차에 따라서 이제 수사는 시작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없으면 이제 아무 죄가 없으면 무혐의 처리하면 그만인데 예. 그런 차원에서의 절차 개시라고 저는 보여지고 이게 그 민중기 특검이 8월 달에 인지했는데 왜 그 12월 달에 이첩했느냐 이 주장도요. 정말 생 거짓말입니다. 그 주장 자체가 논리적으로. 왜냐하면 원래 특검은 종료 시점에 이첩하는 거예요. 엊그저께 내란 특검도 종료 시점에 34건을 국수본에 이첩했잖아요. 그 윤석열 내란 수계가 그 특검 팀장이었던 최순실 국정농단 기억나시죠? 그 특검. 예. 그때도 종료된 다음에 미진한 거 다 검찰로 넘겼거든요. 그리고 이명박, MB의 내곡동 사저 특검 같은 경우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8월 달에 인지하면 인지라는 것은 그냥 진술을 하나 들은 거잖아요. 그러면 인지만 했다 해서 모든 인지된 것들이 한두 개겠습니까? 정말 많은 것들을 수사하다 보면 인지를 하잖아요. 그러면 예. 인지가 어느 정도 좀 구체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구체성이 있는지 또 그리고 그것이 인지된 사건이 김건희 특검에서 수사가 가능한 것인지도 판단해야 되잖아요. 법리적인. 그런 판단들을 거쳐서 11월 달에 내사 사건을 부여해갖고 12월 달에 정상적으로 넘긴 건데 뭐가 문제라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뭐 그 민주기 특검을 고발했으니까 조사는 하겠지만 뭐 당연히 무혐의로 풀려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네. 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민주당 원내대변인 김현정 국회의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광고 듣고 와서 끝장 토론 이어가겠습니다. 저 혼자 힘으로도 학교 바로 앞에 있는 방을 구할 수 있었어요. 드디어 독립. 풀옵션인데 월세는 절반이라 미래까지 대비합니다. 이런 신혼집 너무 좋겠다. 20년까지 이사 걱정 없으니까 안심하고 2세 계획까지 세웠죠. 삶이 있는 곳에 한국토지주택공사. 전기가 당신에게 오기까지 처음부터 길이 있는 건 아니었습니다. 때론 깊은 바닷속, 때론 깊은 산속. 전기는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만들었습니다. 우리의 오늘이 내일로 연결될 수 있도록 만들어가야 할 전기의 길. 그 길을 많은 분들이 응원해준다면 전기는 더 힘을 낼 수 있습니다. 한국전력은 든든하고 안전한 내일의 전기를 위해 전력망 확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모두의 내일을 위해 해야 할 일을 합니다. 한국전력. 정치의 한가운데서 가장 뜨거운 쟁점을 두고 여야 대표 토론자들이 정면으로 맞붙습니다. 오늘 주제는 생일날 법정에선 피고인 윤석열입니다. 김동한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위 부위원장님, 이재능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제였습니다. 피고인 윤석열 생일을 맞았는데요. 군사법원에서 증인으로 섰습니다. 주요한 메시지들, 증언들이 많이 나왔는데 그중에서 먼저 법정에서 계엄군으로 가담한 주요 사령관들 미안하다. 사실 이렇게 미안하다라고 이야기한 게 처음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대변인? 일단은 대통령이 과거에 그 비상계엄을 발동시킬 당시에 군 통수권자였고 군 통수권자 산하에 이 사령관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과 같은 상황에 이 계엄이 불법으로 이제 확정이 된 상황에서 이 사령관들에게 어떤 도의적 책임을 지려고 하는 태도로 저는 봤습니다. 그래서 법적 책임, 그러니까 비상계엄은 불법이지만 아직 내란에 대한 결과는 안 나왔습니다. 이런 상황이 일단 연루가 된 사령관들에 대해서 법적 책임과는 별개로 도의적 책임을 지겠다, 미안하다는 어떤 진심을 나타낸 것으로 좀 봤습니다. 예, 진심이었다. 예. 어떻게 보셨어요, 부위원장님? 예, 좀 지금 결론적으로 보면은 윤석열 피고인과는 지금 이 군인들이 옷깃만 스쳐도 지금 다 감옥에 간 결과로 지금 나타났어요. 그래서 도의적으로 그런 생각은 할 수 있겠죠. 근데 결국에 이 내란의 진정한 피해자가 누구냐라고 생각을 하면은 결국 국민이거든요. 그러면은 결국 저 사과의 의미가 무엇일까라고 봤을 때에는 결국에 일고의 가치 없는 사과라고밖에 볼 수 없다라고 좀 평가를 해볼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근데 이게 이제 진심을 좀 의심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게 대변인님, 죄송하지만, 좋습니다. 그러니까 최근 재판에서 네네. 윤석열 피고인의 모습을 보면 이런 사령관들이든 다른 이제 자기가 이제 지휘를 했었던 공직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을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 네네. 그런 가운데 사과이기 때문에 네. 이게 신뢰할 수 있는가, 진심인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그 태도에 대한 그 해석은 각자가 좀 자유롭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아까 제가 도의적 책임을 언급했던 것과는 별개로 재판장에서 피고인으로서 본인의 어떤 입장을 밝히고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밝히고자 하는 그런 태도나 방어권에 대해서는 저희가 또 보장을 해줘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책임을 돌리려고 한다라는 그런 주관적 그 해석 말고 객관적 본인이 그동안 제시했던 그 입장이, 객관적 입장이 항상 일관됐었어요. 그러니까 예컨대 지금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했다든지, 한동훈 전 대표를 총으로 쏴 죽이겠다고 했다든지, 이런 것들은, 없었다라고 분명히 윤석열 대통령이 일관된 태도를 보였었고, 반대로 지금 최근에 지금 보면 이진우 수방사령관이 이번 주 화요일 날 아마
얘기했던 내용 같은데 그때 당시 이런 일이 없었다라고 말을 하기도 했고 심지어 술자리에서 곽종근 전 사령관이 얘기했던 것처럼 뭐 의원들을 끌어내라고 했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못 들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은 분명히 명확히 해야 되는 것이고 이는 도의적 책임과 분리해서 법적으로 사실관계를 다투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뭐 입장을 달리한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것은 조금 오버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책임을 떠넘기는 게 아니라 사실 진실관계를 이야기한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제 윤석열 피고인이 뭐 법정이나 아니면 법정이 아닌 곳에서 이런저런 뭐 주장은 뭐 개인이 그냥 할 수 있겠죠. 하지만 객관적으로 지금 확보된 진술과 기록, 증거에 의하면은 윤석열 피고인의 주장은 그냥 주장에 그칠 뿐이다라는 것들이 지금 계속 객관화되고 있는 과정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윤석열 피고인께서 이제 좀 제발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 예전에 과거에 나치의 선전장관 요제프 게벨스라는 사람이 선동은 한 문장으로도 가능하지만 그것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반박하기 위해서는 수십 장의 증거와 문서와 서류가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윤석열 피고인의 입장의 번복이나 이런 것들을 지켜보면은 그것을 번복해내기가 굉장히 어렵고 해석도 까다로워요. 그러니까 차라리 일관된 입장으로 그냥 쭉 가시라. 예, 그래야지 해석도 간단 명료해진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그 내재적인 그 윤석열 피고인의 내재적인 관점에서 보더라도 지금 망상과 현실을 계속 오갈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과 처지에 있다. 그러니까 법정에 그 재판에 출석을 하게 되면은 현실로 복귀를 하는 것이고 다시 이제 감옥에서 수감 생활을 하면은 다시 그 망상이 계속되는 이 과정 속에서 냉탕과 온탕, 현실과 망상의 어떤 이중주 속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는 심리적 상태일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재판정에서의 증언이 곧이곧대로 사실일 리가 없다. 이렇게 저는 판단합니다. 한 말씀만 좀 덧붙이자면 지금 진술과 기록, 증거에 대해서 대부분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불리했던 증언들이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회의원을 끌어내라 했다든지 혹은 과격한 그런 발언들 그런 것들은 이번에 재판의 기소 내용에서 대부분 증거로서 채택되지 않고 기각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심지어는 곽종근 전 사령관 그리고 국정원에서 나왔던 그 지렁이 메모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전혀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증거를 기반으로 지금 사실관계를 다투려고 하는 쪽은 윤석열 대통령 쪽이고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계엄을 정당화한다거나 윤석열 대통령도 이미 불법으로 판명된 계엄을 정당화하려거나 이런 것과는 좀 멀다. 사실이랑은 좀 멀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고 더불어서 또 책임 회피도 사실 하지 않고 있는 것이 본인이 어떤 행위를 했는지에 대해서는 계속 일관된 주장을 하고 있어요. 예컨대 그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사건처럼 뭐 정진상 비서실장 사실상 오른팔 아닙니까? 오른팔이 했던 행위에 나는 몰랐다. 혹은 뭐 경기 평화부지사, 그러니까 경기도지사인데 평화부지사가 했던 거에 대해서 나는 몰랐다는 식으로 부하 직원들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했던 내용들은 이렇고 그리고 부하 직원들이 했던 내용들은 이렇고 나는 이런 지시를 했다라고 하는 어떤 증언의 일관성은 끝까지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제가 다시 한번 짚어드립니다. 예. 또 반박하실 그러지 않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마지막에 단서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아직 조사가 좀 부족하다는 부분은 명백히 있는 것이고요. 최근에 이제 조지호 경찰청장이 또 법정 증언하지 않았습니까? 담 넘는 의원들 전부 체포를 지시했다라는 이러한 기록들도 지금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향후의 재판 과정에서 이런 것들이 좀 더 객관화된 형태로 등장할 것이라고 보고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차원에서라도 지금 수사와 수사 과정은 더 계속 지속될 필요가 있다. 예,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군인 이제 계엄에 가담한 군인들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서 요걸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최근에 이제 국방부가 방첨사 인사 조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불법 계엄에 가담한 그 방첩사의 비상계엄 출동 170여 명에 대해서 인사를 단행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거 군이 쿠데타를 했다고 해서 군을 없애지 않지는 않았느냐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불법 계엄에 가담한 사령관, 군 부대에 대해서는 징계해서는 안 된다라는 취지로 들리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에 대한 처벌들은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계엄에 가담을 했다고 하면 불법적 계엄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가담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분명한 징계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 징계에 앞서서 이 사람들이 군대라는 어떤 특수적인 공간, 그러니까 상명하복을 해야만 하는 그런 공간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본인들이 어떤 지시를 받았고 그 지시가 위법성이 있는지를 알고 있었는지 없었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판별을 해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더불어서 그분들이 그 당사자 군인들이
이 지시를 거부할 수 있는 어떤 여지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저희가 판단을 해서 개인에 대해서는 저희가 엄중한 처벌을 해야 된다. 그러나 이 개인의 책임을 가지고 군 전체를 불신해야 된다. 군 전체를 뭐 해체를 해야 된다. 사실 이런 쪽으로 좀 비화하는 것은 저는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컨대 아까 쿠데타도 말씀을 주셨는데, 그러니까 과거에 우리나라 정부에서 쿠데타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동일선상에 놔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현재의 군대는 그런 상명하복이 있다고 하더라도 과거와 같이 목숨 걸고 상명하복하는 조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아직도 군의 특수성이라든지 우리 국가의 존립을 지키기 위한 수단으로서 이용되는 그런 특수한 기관이긴 합니다만 분명히 거절할 수 있는 부분은 거절할 수 있고 지금 그것들이 이번 불법 계엄을 통해서 분명히 밝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올바른 처방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더불어 제가 하나 좀 추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진단이 명확해야 되는 것이고 그에 따른 처방은 또 별개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군에서 어떤 특정 개인들이 만약에 불법적 계엄에 가담한 행위들이 밝혀졌다고 하면 그것은 당연히 처벌을 해야 된다는 진단은 맞습니다. 근데 이것에 대한 처방은 분명히 해야 되는 겁니다. 예컨대 지금 사법부 같은 경우에 사법부에 대한 불신을 계속해서 민주당에서 제기를 해왔어요. 실제로 조희대 대법원장 그리고 지기현 판사에 대해서 가짜 녹취록까지 들고 나오면서 사법부의 불신을 야기를 했고 그에 대한 처방으로 입법부가 개입을 해서 사법부의 재판부를 지금 만들겠다. 내란 특별 재판부를 만들겠다라고 하면서 잘못된 처방을 내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진단은 진단대로, 처방은 처방대로 정당한 어떤 절차와 그리고 합리적인 절차대로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 말씀은 방첩사의 비상계엄 출동 170여 명의 그 인사조치, 국방부의 인사조치가 잘못된 처방이라고 보고 계신다는 건가요? 제가 잘못 들었어요. 방첩사 170여 명 인사조치가 네네. 잘못된 처방으로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여겨질 수 있죠. 왜냐하면 그 170명에 대해서 각각이 어떤 지시를 받았고 그 지시가 위법성이 있었는지에 대한 여부도 본인들이 알고 있었는지도 아직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선징계 후 판단을 하게 되는 것이 잘못됐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는 170명이 위법한 행동을 하지 않았다라고 결론 짓자는 것이 아닙니다. 이 170명이 위법한 행위 혹은 징계를 받을 만한 행위를 했었는지를 보려면 그에 앞서서 이 개인적 책임들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어떤 절차들을 겪었는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명확히 판단을 해서 개인에 대해서는 보다 명확하고 엄중한 절차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그 과정을 거쳐서 이제 인사를 한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저는 우리 대변인께서 그러니까 진단을 더 이제 좀 구체적으로 정확히 할 필요가 있다. 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뭐냐면은 지금 윤석열 피고인이 또 침소 봉대를 일단 하는 측면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쿠데타 했다고 해서 군 없앨 수 없어. 너무 당연한 얘기죠. 누가 지금 이것 때문에 군을 없애자고 주장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아예 시작부터가 논리 구성 자체가 좀 잘못이 됐고 거슬러 올라가면은 이제 내란 직후에 여인영 사령관이 증거 인멸하려는 혐의들 방첩사 내에서 이런 혐의점들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그게 이제 당시 내란이 발생했던 시점의 기사를 통해서 그것을 저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상황인데 자 처음부터 다시 진단을 해보자라는 차원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군에서는 감사도 하고 있는 것이고 헌법 존중 TF도 하고 있는 것이고 또 필요하면은 외부 수사기관을 통해서 사건을 이첩하겠다 이러한 과정을 지금 겪고 있는 그렇죠. 것이고 지금 이 170명에 관해서는 전반적인 이 인사 조치의 혐의가 징계적인 성격이 분명히 없진 않겠다라고 외관상 판단이 되는 거는 맞아요. 근데 이것이 단순히 그런 류로 해석하는 것은 좀 곤란하고요. 왜냐하면은 이것은 방첩사가 갖고 있는 과도한 기능을 분산하면서 이 분산의 과정에서 현재의 계엄 혐의가 있는 것들은 충분히 걸러내겠다라는 차원이고 그것은 감사와 TF와 또 그리고 외부 기관의 조사를 통해서 합리적으로 처방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종의 합리적인 처방을 내리는 과정으로 가고 있다라는 거 마찬가지고요. 제가 왜 또 이 말씀을 길게 말씀드리면 아까 내란 재판부도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이 내란 재판부가 이끌어가는 과정이 그냥 잠깐 그러니까 A, B, C에서 A, B, C, D가 있다면 B, C라는 과정을 생략하지 않거든요. 다 단계적인 과정을 밟으면서 과학적인 단계로 가고 있다라는 거기 때문에 많은 국민의 또 지지를 받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단과 처방을 저희 민주당에서는 굉장히 과학적으로 하기 위해 지금 애쓰고 있고 절차적 정당성까지 부여하기 위한 노력을 충분히 잘하고 있다. 저 첨언 하나만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감사와 TF 이런 것들을 좀 병행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것들이 먼저 선행되고 나서 그 다음에 개개인의 잘못들을 저희가 먼저
나열을 해놓고 그 다음에 징계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 지금 그 170명이 출동했다는 것만으로 징계를 한다는 것은 그들이 상명하복을 해야만 하는 군이라는 어떤 조직에 속해 있다는 점을 저희가 간과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린 거고, 그리고 지금 사법부 같은 경우에 이 권한이 집중되면 부작용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휘둘르려는 사람들이 분명히 생겨요. 그러면 이 권한을 분산시키는 것이 옳은 개혁이지, 예. 이것을 입법부 혹은 행정부 산하로 권한을 이양하는 것, 집중시키는 것은 개혁이 아니라 장악이라고 저희가 부른다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좀 짚어드립니다. 예. 어제 이제 윤석열 피고인이 군사법정에서 있었던 증언이나 진술들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최근에 이제 내란 특검이 수사를 마무리를 하면서 윤석열이 계엄을 일으킨 그 목적을 정권 유지, 정적 제거 정도로 정의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제 법정에서 비상계엄 선포가 역시나 경고용이었다. 지금까지의 주장을 그대로 이어가는 윤석열의 모습이었는데, 이건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비상계엄이라는 것은 대통령의 권리가 맞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있었던 12월 3일 비상계엄 같은 경우에는 불법 비상계엄으로 헌법재판소가 판단을 한 사안이기 때문에 예. 잘못된 계엄임은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와 있는 증거들이 제가 아까도 언급했던 것처럼 실제로 이 비상계엄을 길게 끌고 가려고 했던 움직임이라든지 그에 따른 증언이라든지 증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전혀 없습니다. 심지어는 그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몰아가기 위한 어떤 특별 증거들,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증거들 같은 경우에는 법원에서 지금 채택도 안 된 증거들이 됐습니다. 결과적으로 저희가 이 무도한 야당의 행태를 알리기 위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했다라는 그 원인에 대해서는 좀 다시 한번 국민들께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예. 이에 대해서 그 결과로서 수단의 적절성, 그러니까 적절한 수단은 아니었다라는 점이 지금 알려진 상태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예, 어떻게 보세요? 예, 제가 보기에는 이제 여기서 제일 피해야 될 거는 주마 간산식 해석은 굉장히 좀 피해야 된다. 그게 뭐냐면은 알리기 위해, 국민께 알리기 위해 이러한 선택을 했다라는 예. 건데, 그 지금까지 진술과 이런 증거들을 보면은 그것은 윤석열 피고인은 그냥 그렇게 주장을 해요. 근데 김용현 장관과 노상원의 진술은 그것을 뒷받침하지 않거든요. 아주 철저히 계획했던 준비의 과정이 있고, 예를 들어서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과연 그냥 그 실행 부대의 핵심 참모들이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을 떼놓고 윤석열 피고인의 주장만 놓고 보면 절대 안 된다. 왜 제가 부연해서 말씀드리면은 윤석열 피고인의 내란 장악력에도 저는 굉장한 의구심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과거 사례를 하나만 들게요. 과거에 그 태조 이성계의 아들 이방원이 이성계의 허락을 받고 정몽주를 죽인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왕자의 난까지 가보면은 나중에 이 과정에서 이성계의 최측근들까지 허락 없이 다 죽이면서 완전히 국정을 장악하는 이런 일까지 발생을 해요. 그러니까 노상원과 김용원의 판단이 굉장히 군을 장악하고 권력을 독점하는 용도로까지 이루어졌다라고 하면은 윤석열 피고인의 저런 계엄 장악력 정도로는 이들조차 막기 힘든, 그러니까 한마디로 과거 제3세계에서나 일어났을 법한 이러한 제2의 제3의 내부 쿠데타가 일어났을 가능성마저 우리는 좀 봐야 된다. 이렇게 봤을 때에는 윤석열의 지금 진술과 주장에 대해서는 우리가 과도하게 그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 제가 이 마지막으로 정리하면은 이번 불법 개헌 완전히 완전한 정치 초보의 완전한 정치 실패다라고 규정할 수밖에 없고요. 윤석열 피고인이 너무 형사소송의 정치에 매몰돼서 이러한 일들을 벌였다. 하지만 그것은 그의 의도였지, 그의 의도를 꼭 김용원과 노상원이 완전히 일치하면서 그것을 밀고 나가진 않았다. 분명히 다른 결과 역시 보여줄 아주 최악의 가능성까지 우리가 예견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까지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윤석열 피고인이 지금 주장하고 있는 만약에 경고용 계엄이었다면 네.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가 예비비를 확보하지 않습니까? 국회 자금을 차단한다든지 비상입법기구를 이제 구성하기 위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그 작업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아직은 재판에서 밝혀진 바는 아니었고요. 지금 혐의까지만 문건이 있었죠. 예, 지금 혐의 단계에 있는 것이고 예. 재판에서 판결이 나야 되는 사안이라고 좀 보고 있고요. 만약에 비상계엄을 통해서 장기적으로 뭔가 대한민국을 뒤엎겠다라는 생각을 했다고 하면
초등학생이나 중학생도 국회부터 장악을 했을 겁니다. 국회부터 장악을 하고 국회에서 이 계엄 해제 표결을 하지 못하도록 했을 것인데 실제로 국회의원들의 출입까지도 일부 시간을 제외하고는 다 통제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대통령이 돼서 장기 집권 혹은 대통령이 내란을 하려고 했다는 어떤 그런 인과관계가 있으려면 국회에 국회의원들이 출입할 수 없게 하는 게 맞겠죠. 그런데 출입을 일단 방해하지 않았습니까? 출입을 방해하고 그 계엄군이 들어가서 특전사가 들어가서 단전을 시도해서 실제로 단전이 이루어지기도 했었고요. 저희가 실시간으로 영상들이 정말 유튜브라든지 SNS에 수도 없이 지금 공개가 되어 있는데 예. 그것은 그 사후적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하게 된 경위를 밝힌 이후에 통제가 길어봐야 한 20-30분 정도만 진행이 됐었고 그 20-30분도 쪼개져 있습니다. 국회의원들이 실제로 출입하는 시간과 출입하지 않는 시간으로 쪼개져서 그 계엄이 있었던 2시간 동안 그 20-30분이 통제하는 시간과 통제하지 않는 시간으로 구분되어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애초에 그 비상계엄에 대한 입장을 말을 할 때부터 당시에 그냥 그 비상계엄에 대한 입장을 대통령이 발표할 때부터 나는 이 계엄이 이렇게 길게 유지할 생각이 없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해요. 그에 대해서는 지금 법정에서도 판단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예. 그거를 저는 믿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두 가지의 증언으로 다 탄핵이 돼요. 그게 뭐냐면은 여인영이 작년 안가 회동에서 무릎을 꿇고 말렸다라는 진술이 하나 있고 노상원도 최근의 진술을 보면은 총선의 결과와 상관없이 시나리오를 짜서 계엄을 어떻게 할지 준비하고 있었다라는 것들이 지금 증언으로 다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윤석열의 주장은 일단은 시기적으로 거기서부터 배척이 되고 두 번째는 뭐 당시 뭐 예산 문제라든가 뭐 예. 탄핵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언급을 하고 있는데 그 당시 12월 3일 당시는 여야가 예산안 합의조차 되지 않은 그런 시기고 검사 탄핵은 사실 그 안가 회동 한참 이후에 일어났던 그런 일로서 나중에 그냥 끌어들인 논리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이 논리를 굉장히 정합성 있다라고 우리가 보면은 안 된다. 예, 저는 그렇게 예. 생각을 합니다. 제가 계엄을 옹호하려는 게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도지호 경찰청장 같은 경우에는 네. 관련한 사항으로 어제 헌재에서 전원 합의로 파면을 당했죠. 예. 네. 여기까지 하고요. 그 윤석열이 일단 이제 어제 군사법원에서 신문 과정에서 군 검찰과 굉장한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뭐 검찰 측이 위증 혐의로 기소를 남발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어떤 질문에 대해서도 기본적으로 증언을 거부하겠다. 이제 조금 이제 감정적으로 좀 이제 대응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왜 그렇다고 보세요? 지금 저희 법치주의 국가에 살고 있기 때문에 모든 피고인은 동등한 방어권을 가질 권리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네. 것이 지금 저희가 불법 비상계엄이라는 너무나도 중대하고 국민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큰 사건이기 때문에 그런 방어권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그것들에 대해서 일부는 우리 헌법상의 무죄 추정의 원칙을 벗어난 유죄를 추정하는 듯한 그런 질문이나 센텐스들도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은 좀 감정적이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지금 진술들이 좀 많이 또 엇갈리기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언급드렸던 이진우 수방사령관 같은 경우에는 국회 통제에 대한 그 지시는 대통령이 아니라 내가 했다라고 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 진술들이 지금 혼재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런 상황에서 이 질문들 군 통권자로서 받아야 될 질문들이 너무 이제 한쪽으로 획일된 질문들만 있다 보니까 본인의 방어권을 보장받기 위한 그런 태도로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방어권을 보장받기 위해서 증언을 거부하고 있다라고 뭐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네. 보세요? 아니 뭐 방어권이야. 당연히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보장을 받아야 되는데 꼭 보장을 해줘야 되나라는 사실 생각도 있긴 해요. 하지만 당연히 보장을 해야 되는 건 당연한 것이고요. 우리가 이 자리에서 수사 기법에 관해서까지를 논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술을 이끌어내기 위한 어떤 그런 수사적 기술이 어떻게 적용했나까지는 저희가 판단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다만 이런 건 있을 것 같아요. 지금 검사의 예를 들어 질문이나 이런 것들은 그냥 뭐 머릿속에서 단순히 떠오르는 그것이 아니라 수많은 영과 관련자들의 진술과 그리고 증거 목록을 검토한 끝에 나온 어떤 그런 질문들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러한 혐의점들을 두고 질문을 할 수 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판단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몰아가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확보된 객관적인 진술과 증거에 의한 질문이 아닐까라고 저도 추정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어제 또 이제 이슈가 됐던 것 중에서 윤석열 피고인이 옥중 편지를 썼는데 청년들에게 자녀처럼 느껴진다. 올바른 나라를 물려줘야 하는 그 절박함에서 비상계엄을 선포한 거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대변인님? 일단은 수단의 적절성 저는 논하지 않겠습니다. 불법적인 수단이었고요. 그런데 이제 청년들에게 알리고 싶은 거죠. 내가 수단은 이렇게 했고 그에 대해서는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지만 그 이유, 예를 들면 지금 입법부가 사법부를 좌지우지하려고 개입을 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라든지 혹은 앞서서 비상계엄에 앞서서 30번에 가까운 탄핵, 그러니까 국무총리라든지 기재부 장관이라든지 행안부 장관이라든지 대한민국 국무위원들을 포함해서 총 25명이 탄핵을 당하면서 사실상 국정이 마비됐던 부분, 그리고 예산 부분에 있어서도 완전히 삭감당해서 국정에서 본인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었다는 부분을 청년들에게 말을 하고 싶은 것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내가 본인이 계엄을 한 것이 정당했다라는 취지로 청년들께 알리려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계엄이라는 수단을 선택을 했기 때문에 지금의 안 좋은 상황, 지금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것들이 지금 4심제라든지 법관 증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개탄하면서 청년들에게 좀 알리고 싶은 것이 아니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 메시지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그 편지 이렇게 보면서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이런 편지 있잖아요. 이 편지는 영국에서 시작되어 뭐 이런 편지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굳이 이거를 그러니까 뭐 과하게 뭐 해석할 이유도 예. 저는 별로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예. 그런 끔찍한 나라를 청년들한테 물려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너무 막 갑자기 소름 끼치고 뭐 이런 느낌으로 좀 받아들이고요. 그래도 이제 희망이 있는 나라라는 것은 윤석열 피고인이 임명한 그런 공직자들에 의해서 또 상당 부분 이렇게 구속되고 예. 혐의를 확정되게 되는 어떤 이런 과정을 그리는데, 그래도 그런 측면에서는 한 가지 좀 희망은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아까 저기 또 말씀하셨을 때 예산 삭감 이런 것들은 당시에 여야가 합의를 해서 예산을 통과시켜야 되는데 그 단계에 이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합의 과정에 있었죠. 예, 그냥 과정에 있었고 그냥 서로 공방이 있는 과정이 있었다. 근데 갑자기 그것을 끌어들이는 것은 논리적 모순이 또 발생을 하고 지금 그 법관 증언이나 이런 문제들 지금 대한민국에서 그렇죠. 시비는 있을 수 있겠는데 이게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흐트리거나 대한민국이 앞으로 나아갈 길을 방해한다라는 어떠한 단정적 우리가 확정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만큼 그것은 많은 토론과 설득과 이런 논리와 정치의 과정을 통해서 해결하면 되는 문제입니다. 예, 어제 그 성탄 메시지라고 제목을 달아서 옥중 메시지를 남겼던데 이게 내용들을 보면 처음에 이제 예수님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하고요. 중간에 이제 성경을 인용을 합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느니 뭐 이렇게 로마서 8장 18절 인용을 하면서 이제 뭐 성탄의 은총이 청년 여러분의 걸음마다 머물고 뭐 이런 이야기도 하고 뭐 기도합니다. 이런 표현들이 굉장히 다수를 차지하는데 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옥중에서 보통 성경을 많이 읽는다고 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뿐 아니라 대부분의 이제 수감된 인원들이 성경을 많이 읽기 때문에 그런 성경의 영향을 좀 많이 받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제가 사법장악에 대해서는 꼭 말씀을 하고 넘어가야 돼. 사법장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야 되는 것이. 오늘 주제하고는 조금 동떨어지긴 하는데. 그러니까 이 사법장악에 대해서는 그 위헌성이 이미 그 민주당 내에서 그리고 각종 법률 기관들, 예를 들면 전국 법원장 회의라든지 전국 법관 대표 회의라든지 심지어는 친여권으로 불리는 그런 민변 참여연대에서조차 일관되게 지금 입을 모아서 위법성을 지적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 위법성 지적하고 다 그랬는데 그 뒤에 지금 또 사법부가 내란 전단 재판부 도입하겠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다 그런 절차의 과정이 있다라고 보고요. 국가기관이 그렇게 장악이 안 돼요. 매번 막 장악한다라고 하는데 언론 장악, 그렇게 정치가 어떤 기관을 장악하고 정치가 언론을 장악하고 이제 그런 세상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합리적 토론과 논의를 통해서 해소하는 합의점을 찾아가는 과정을 힘들지만 끊임없이 해나가는 과정이 우리 앞에 주어진 것이죠. 저는 이제 윤석열 피고인에 대해서는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전 처음에 성경을 읽는다고 했을 때 별로 그러지 않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거기에 또 읽을 게 성경밖에 없고 그 구절을 만약 인용하고 막 그렇다라고 하면은 정말 이 정도쯤에서는 당신으로 하여금 고통받고 또
또 고통받았던 국민들에게 타제하는 그런 모습도 왜 보여주지 못하냐라는 물음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예. 아무튼 성탄 메시지라고 옥중에서 편지를 썼는데 청년 여러분, 그러니까 국민이 아니라 청년 여러분께 드리는 성탄 메시지라고 해서 이게 뭔가 어떤 의도가 있나라는 생각에서 여쭤봤고요. 이제 다음 달 16일에 네. 윤석열 피고인에 대한 첫 재판의 선고가 이루어지는데 이제 체포방해 혐의죠. 백대환 부장판사가 다음 달 16일에 선고를 내리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윤석열의 주장을 조금 정리를 해주시고 어떤 선고가 내려질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지 국힘에서는 말씀해 주시죠. 일단은 그 계엄의 위법성과는 별개로 내란 같은 경우에는 국헌을 마비시키고 국헌을 문란시키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사전에 깔려 있어야만 내란죄에 대해서 유죄가 성립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엄을 한 것과는 별개로 내란 재판은 별개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에 대해서는 저희 국민의힘도 그리고 일반 국민들도 내란죄가 성립되기 어렵다라는 사실을 민주당에서조차 알고 있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컨대 지금 민주당에서 내란특별재판부를 만드는 이유와도 일치합니다. 내란특별재판부라고 재판부를 별도로 만들어서 내란에 대해서만 이미 구성된 재판부가 아니라 새로운 본인들이 임명하는 재판부였다가 나중에는 논란이 되자 법무부를 빼버리고 뭐 다른 부처로 옮긴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위법성을 조각해 나가면서까지 내란재판부를 추진하려고 하는 이 태도 자체가 내란죄가 성립되기 어렵다라고 저희 다 보고 있는 어떤 근거가 될 것 같습니다. 체포방해 혐의는 그러면은 내란죄가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성립되지 않는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는 그것은요. 체포방해 혐의 같은 경우에는 내란죄에 대한 재판이 끝나고 나서 진행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백대환 부장판사는 네. 그것과 관련 없이 요거는 이제 선고를 내릴 수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체포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체포방해 혐의에 대해서 지금 아직도 논쟁 중으로 알고 있고요. 재판장 내에서도 논쟁 중인 사안이고. 논쟁 중이 아니라 이제 다음 달 16일에 선고를 내린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선고의 순서가 문제가 있다고 저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종속관계에 있지 않습니까? 내란 재판과. 그렇기 때문에 체포방해 혐의가 만약에 유죄가 되면 내란 재판에도 분명한 영향을 끼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종속관계가 있다고 하면 사건의 인과성이 있기 때문에 내란 재판에 대한 결과를 두고 그 이후에 그 체포방해 혐의에 대한 결과를 내야 되는데 그에 대해서 지금 먼저 선고를 내릴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것 자체가 저는 부적절하다. 순서적으로 부적절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부위원장님. 저는 아무튼 빨리 선고를 내리는 게 가장 좋죠. 지금 너무 재판이 길어요. 그러니까 뭐든 빨리 좀 선고를 내려야 된다라고 보고 근데 이제 그 체포방해 혐의 같은 경우에는 너무 이 증언들이 많지 않습니까? 총으로 쏴라라고 하든가 뭐 이제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아갖고 선고 내리기가 뭐 수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 국민들은 그 윤석열 피고인의 내란 우두머리의 재판이 먼저 되는 것에 대해서 그것이 우선순위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지금 그 윤석열 피고인 측에서 강하게 반발하는 이유가 계속 혐의 굳히기가 이렇게 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한덕수 전 총리 지금 재판 같은 경우에도 15년 구형 때리면서 한번 뜨악했을 테고요. 또 그리고 이제 그 이번에 특공방 체포방해가 또 내려지면 또 혐의 하나가 또 굳혀지는 효과가 나는데 그동안 정말 직위원 재판정을 계속 믿고 있고 이렇게 기다리는 직위원 재판정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이 상태에서 다른 혐의들이 자꾸 굳히기가 들어가면은 직위원 재판정으로 향하는 여론의 압박이 있을 수 있다. 그것은 곧 윤석열 피고인으로 향하는 압박이다. 이것을 동일시해서 해석하기 때문에 저런 주장을 하는 거죠. 그 이상의 다른 해석을 할 필요는 전 없다라고 봅니다. 선고일자를 지정을 하면서 백대환 부장판사는 전제 사실은 재판부의 판단 대상이 되는 범죄 사실의 핵심 내용이라고 보기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란과 관련된 여부는 이제 절차에 따라서 진행됐던 체포 집행과는 관련이 없다. 이런 취지로 해석이 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동환 민주당 전략기획위 부위원장님, 이재능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님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내일 오후 4시 5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 혼자 힘으로도 학교 바로 앞에 있는 방을 구할 수 있었어요. 드디어 독립. 풀옵션인데 월세는 절반이라 미래까지 대비합니다.
이런 신혼집 너무 좋겠다. 20년까지 이사 걱정 없으니까 안심하고 이세 계획까지 세웠죠. 삶이 있는 곳에 한국토지주택공사. 안녕하십니까. 내란을 극복하고 경제성장을 추구하는 방송 이광재의 끝내주는 경제 시작합니다. 오늘은 내년에 한국 경제의 성장률을 전망하는 시간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지난 암울했던 시간은 그 어두운 터널을 지나 이제는 본격적인 경제 성장의 반등을 기대해도 좋은 것인지 아니면 여전히 위험 요인이 있는 것인지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내년이 한국 경제의 골든타임이 될 수 있다. 이걸 놓쳐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가 많이 있는데요. 오늘도 20만 구독자를 넘게 자랑하고 있는 우리 슬로우뉴스의 이정환 대표를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대표님 먼저 이 숫자부터 봤으면 좋겠는데요. 한국은행은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을 1.6%에서 1.8%로 올렸는데요. 네네. 이 수치를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일단 우리가 그 올해가 1.0이 될까 말까 한 상황에서 이 바닥을 쳤다는 것은 좀 의미가 있고요. 그림 한번 띄워주십시오. 이게 이제 추세적으로 사실 성장률이 계속 꺾이고 있는 건 사실이고요. 제가 지난번 방송에서 윤석열 정부 3년 분석하는 그 방송을 하고 그걸 기사를 썼더니 어떤 독자분이 이게 뭐 이 추세적인 흐름인데 왜 윤석열만 악마화했느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지난 3년 때문에 특히 더 한국 상황이 안 좋아진 건 사실이고요. 그리고 이게 사실은 이제 추세적으로 하락을 하더라도 그 반등을 시키거나 아니면 하락 속도를 늦추거나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어야 되는데 지난 3년 동안 망가진 게 굉장히 뼈아프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보시면 이제 지난 윤석열 3년 동안 이 2022년에 1.4%, 2.0, 1.0, 올해 1.0까지 지속적으로 그냥 밑으로 내려오네요. 내려가지만 사실 이게 이제 1%대의 성장률이라는 건 우리 뭐 IMF나 글로벌 금융위기나 코로나 팬데믹 말고는 없었던 거거든요. 근데 그리고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문재인 정부 때부터 계속 이제 정부가 돈을 풀어서 경제를 살리는 그 와중에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재정을 틀어지고 지출을 줄이고 하면서 경제 동력을 꺾어놨기 때문에 이 충격파가 아직도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때 감세 여파가 아직도 계속되고 있고요. 그런데 이 올해 이 3분기 1.3% 분기별로 1.3% 성장이거든요. 이게 3분기 성장률로는 OECD 중에 거의 최고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당장 이제 소비 쿠폰 효과가 일단 3분기에 나타났고요. 4분기는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적어도 내년에는 올해보다는 성장률이 반등할 것이다. 물론 거기에는 올해 기저효과라고 하죠. 올해 낮았기 때문에 올해 대비 내년에 높긴 하겠지만 그래도 이 수치를 보면 급격히 추락하다가 그래도 반등의 계기를 만들었다. 내년에 이제 이걸 추세를 바꾸면 2027년, 2028년까지도 새로운 기회를 모색할 수 있을 텐데 윤석열 정부가 다행히 3년에 끝났기 망정이지 이게 추세를 흐름을 바꾸지 못했다면 한국 경제가 근본적인 진짜 네. 이 그림도 한번 보십시오. 이게 볼 때마다 충격적인데요. 일본이 빨간색이 일본이죠. 일당 GDP가 우리 잃어버린 30년 말하는 것처럼 1990년대부터 계속 그 자리입니다. 계속 그 자리고 성장하지 못한 상태에서 멈춰버린 상태죠. 그런데 보면 이 연두색이 대만인데요. 대만이 이미 작년부터 한국 1인당 GDP를 뛰어넘었고요. 그러게요. 2030년까지 가파르게 뛰어오를 거라고 합니다. 지금 이게 이제 올해부터는 이제 IMF 전망인데 이 전망만 봐도 이 첨단 산업 TSMC가 주도하는 대만의 경제와 성장 산업이 없는 일본과 얼마나 차이가 있는가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정말 경각심을 가져야 되겠네요. 그죠? 윤석열 정부와 이재명 정부의 가장 큰 차이는 뭐라고 볼까요? 경제 정책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이재명 정부는 집권하자마자 확장 재정을 하겠다. 정부가 돈을 풀어야 된다. 또 정부 부채는 좀 늘어도 된다. 지금 우리가 사실 보수 언론이 계속해서 건전 재정 이야기를 하고 윤석열은 건전 재정이 사실 뭔지도 모르면서 사실 그 건전 재정의 신화에 빠져 있었죠. 법인세 깎아주고 결국은 그렇습니다. 투자는 안 일어나고 그죠? 이 그림 한번 보십시오. 이것도 정말 오늘자로 업데이트를 했는데요. 보시면 이제 윤석열 정부 3년 동안 소득세가 확 꺾였죠. 노란색이 소득세입니다. 법인세는 연두색인데 확 꺾였죠. 이게 이제 그 파란색으로 된 요명으로 된 뒷부분은 이제 올해와 내년 전망인데요. 올해 실적이 잠정 집계됐기 때문에 보면
소득세가 크게 늘었고요. 그리고 법인세도 늘었고 법인세와 소득세가 다 올해와 내년 반등을 하게 됩니다. 예. 사실 이제 세금을 깎아줘서 이 경제를 살린다. 이건 이미 이명박 정권 때 먹히지 않는 것으로 낙수 효과는 입증되지 않은 것으로 이렇게 이미 이야기됐었는데 윤석열 정부는 특별히 10년도 없이 세금을 깎아준 데다가 네. 보시면 이게 이제 정부 총 지출인데요. 지금 2024년에 657조 원에서 673조 원 거의 안 늘었죠. 내년에 728조 원을 크게 늘리게 됩니다. 맨 위에 네. 빨간색이 내년인데요. 지금 이 그림이 더 놀랍습니다. 지출 증가율로 보면 지금 윤석열 3년 동안 크게 지출 증가율이 줄었죠. 보면 이게 뭐냐면 정부가 돈을 안 썼다는 거죠. 사실 정부가 세금을 많이 걷어서 제때 써야 경제가 돌아가는데 정부가 경제 3주체 중 하나잖아요. 그런데 지금 소비가 줄고 수출이 내리막을 걸었던 지난 3년 동안 정부까지 돈줄을 틀어지면서 경제가 망가졌는데 다행히 이제 맨 위에 오른쪽 빨간색이 내년 예산인데요. 내년에는 지출을 크게 늘리는 방향으로 잡고 있습니다. 또 일부터 경제 전문가들은 그레이스 스완이 온다라고 경고하고 있는데 네네. 이제 회색 백조라는 말인데 이건 네. 무슨 뜻이죠? 이것도 그림 한번 보면서 말씀하시죠. 우리가 이제 보통 하얀 백조가 대부분이죠. 저기 이제 호수에 가보면 하얀 백조는 예측 가능한 미래이고요. 블랙스완이라고 하면 예측할 수 없는데 엄청난 충격이 있는 그런 경제 현상을 말합니다. 그레이 스완이라는 건 예측할 수 없지만 알려져 있지 않지만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는 지금 당장 우리 올해 보면 이제 관세 협상이 마무리가 됐고요. 그리고 AI는 가보지 못한 세상이잖아요. 그렇지만 가보지 못한 세상이지만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는 그러니까 블랙스완처럼 완전히 무슨 글로벌 금융위기라든가 아니면 뭐 팬데믹 같은 건 블랙스완이 되겠죠. 그런데 이제 그레이스완이라는 건 잘 모르지만 예측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리고 대비를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레이스완이 온다라고 말하는 건 지금 이제 우리가 굉장히 불안한 미래로 가고 있지만 준비만 잘하면 여기서 기회를 찾을 수 있다. 그런 의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알려진 위험이라면 해법도 있다는 거 아닌가요? 네네. 그래서 이제 알려진 위험이라는 건 이제 지금 우리 중장기 저성장 국면으로 가고 있다라는 거 아까 보셨고요. 그다음에 이제 유동성 장세 지금 글로벌하게 돈은 많이 풀려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이 금리를 계속 낮추고 있고 한국도 사실 이 돈이 유동성이 돌면서 부동산으로 갔다가 최근에 머니무브라고 해서 주식이 올라와서 주식이 또 뜨고 있죠. 또 한편은 중국 경제 문제도 있고 중국 경제가 지난 10년 동안 가파르게 성장했지만 여전히 성장하고 있지만 중국이 이제 물건을 사주지 않으면 중국이 이제 성장세가 줄어들면 어떻게 되느냐라는 우려가 있고요. 또 이제 유럽 재정 위기도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지금 프랑스가 뭐 구제금융을 받느냐 마느냐 이야기 나왔었고요. 그리고 유럽 재정 위기가 글로벌 확장판이 될 수도 있다. 또 유럽이 늙은 유럽이 되면 이게 어떤 또 이렇게 위험을 가져올 것인가도 그레이스완입니다. 그리고 요즘 디지즈 X라고 해서요. 둠스데이 팬데믹 이 말은 뭐냐면 아마 내년이나 내년쯤에 코로나 팬데믹보다 더 심각한 어떤 새로운 게 온다. 예, 닥칠 수 있다. 그건 늘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해법을 빠르게 보면 당연히 신성장 동력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자산시장 급변동, 이 시중에 돈은 많은데 이 돈이 어디로 갈 것인가? 이 돈을 잘 물줄기를 틀어서 성장 산업으로 돌려야 된다라는 것. 그다음에 중국 경제의 영향을 줄이는 방향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재정을 잘 확충해서 이걸 성장 산업으로 돌리는 방안. 그다음에 팬데믹 같은 위험은 우리가 한번 경험했기 때문에 이 락다운 상황에서도 작동할 수 있는 새로운 시장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것들이 이 알려진 위험이고 대처만 잘하면 여기서 새로운 기회를 찾을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시중의 그 말씀을 들어보면 이게 IMF 때보다 더 어렵다. 네, 그렇습니다. 그 반도체와 조선 빼놓으면은 흑자나는 기업이 별로 없다. 이게 착시 현상이다. 그렇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봤듯이 사실 그런 지적이 있는데요. 코스피 성장의 거의 40% 이상이 지금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차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지금 이제 아마 이재명 정부도 그 고민이 있는 것 같은데 어제 그 업무보고로 보면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못 갚는 한계 기업을 좀비 기업이라고 하는데 좀비 기업 비중이 17% 정도 됩니다. 그런데 7%. 이 좀비 기업들을 사실 이제 정부 금융으로 정책 금융으로 다 지원을 해주면서 이 도산을 막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게 사실 정부가 자신감이 있다면 과감하게 구조조정을 망하게 만들고 이 인력을 다시 재투자해서 아니면 재고용하는 방향으로 좀 산업 구조조정을 해야 될 텐데 이게 계속해서 이제 망하지 않게 그 수혈하면서 근근히 버티는 그런 상황이 계속돼 있죠. 지금
여천 공단도 지금 구조조정을 하고 있고 중소기업들에서도 그런 한계 기업이 많은데 어떤 형태로든 구조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경기가 좋을 때는 이게 구조조정이 쉬운데 경기가 어려울 때 구조조정하면 이제 경기가 낙하하는 측면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죠? 네. 지금 아마 건설업도 지금 한국 경제 이 성장률 부진의 이유 중 하나가 또 건설업인데요. 건설업이 지금 이제 지난 몇 년 동안 계속 내리막을 걸었고 이 그림도 한번 보여주십시오. 지금 내년 성장 전망 중에 한국은행 보고서에 나온 그림인데요. 왼쪽은 요인별로 나타낸 거고 오른쪽은 지출 부분인데요. 보면 건설 경기가 0.15%포인트를 끌어내렸어요. 그리고 나머지 올라간 것 중에는 이제 이재명 정부 확장 재정, 그다음에 중미, 미국, 중국 갈등 완화, 그다음에 에이펙 효과도 0.1% 정도 되고요. 반도체 경기 효과가 0.1%. 다 합쳐서 올해 이제 1.8%, 내년에 1.8% 이상 성장할 거다라는 건데 오른쪽에도 이제 지출 부문별로 보면 당연히 이제 그 정부의 그 투자, 그다음에 민간 소비, 설비 투자 등등, 그다음에 우리 R&D 투자를 늘렸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성장을 견인한 부분이 있고요. 여전히 건설 투자는 0.15%포인트 정도 성장률을 깎아내리는 효과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건설이 무너지는 건 어쩔 수 없고 이쪽 혁신 분야, 첨단 설비 투자 쪽에서 성장을 견인하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결국 정부 투자도 중요해 보이고 또 하나는 에이펙 같은 경우가 국제적인 신인도를 높인 거겠죠. 예. 근데 또 하나 보면은 그럼 이재명 정부의 확장 재정 원칙이라는 건 확관과의 효과가 어느 정도 있는가요? 예를 들면 10조 원 투입하면 어느 정도 경제 성장 효과가 있다든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2029년까지 그러니까 이제 계속해서 이제 그 정부가 재정 지출 늘려가지고 경제를 확장하려는 그런 이제 지출을 보이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이제 시너지 효과를 일으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결국은 이 잠재 성장률을 일으키려면은 결국은 IMF 때를 보면요. 네. 결국 금모기 운동, 국민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고 또 하나는 IT라는 벤처 스타트업이 대거 등장해서 여기에 연기금을 집어넣어서 주식시장으로 돈이 가가지고 결국 이제 이 IMF를 극복했는데 이 신산업을 일으켜야 되고 결국 투자가 결합돼야 되고 이게 일어나야 될 텐데 이걸 어떻게 하죠? 그렇습니다. 지금 이것도 한국은행 보고서인데 잠깐 그림만 보고 가겠습니다. 이 왼쪽은 이게 이제 가계 신용, 그러니까 사실 대부분이 부동산 대출인 거예요. 오른쪽은 이제 기업 투자인데요. 보시면 이제 가계 신용 부동산에 돈이 들어가면 성장률이 이렇게 살짝 오른쪽으로 꺾이죠. 그리고 이제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기업에 투자를 하면 성장률이 장기적으로 오르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그림도 보시면 한국은 사실 이제 그 가계 부채가 기업 부채가 훨씬 더 많은 양상. 그래서 이제 한국이 이게 55% 정도 되고요. 43개국 평균 62% 정도 되는데, 그러니까 부동산에 쏠린 돈을 기업으로, 그다음에 이걸 첨단 설비 투자나 혁신 투자, 그다음에 요즘 같으면 AI 투자에 쏟아 넣으면 어느 정도 상당 부분 이제 그 시너지 효과를 일으킬 수 있다. 이 그림도 한번 보시죠. 아까 대만 이야기 나왔었지만 오늘자로 업데이트를 한 겁니다. 보시면 이제 한국의 GDP, 대만의 GDP가 각각 한국이 대만보다 GDP가 2배 이상인데 삼성과 TSMC를 보면 TSMC가 거의 3배 정도, 그다음에 TSMC의 시가총액은 대만의 시가총액이 2배 이상 되는 정도, 거의 한국의 GDP와 맞먹는 정도로 시가총액이 늘어났고요. 실제 대만에 가서 보면 이제 TSMC 하나만 잘 나가는 게 아니라 TSMC 생태계가 수많은 중소기업들로 이어지고 반도체 생태계를 만드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혁신산업, 한국은 이제 대만보다 사이즈가 크기 때문에 정확히 TSMC 모델, NC 모델을 가긴 어렵겠지만 지금 이재명 정부가 주도하고 있는 AI, 그다음에 첨단 산업 투자, 설비 투자, 그다음에 어떤 그런 이제 새로운 공급망의 구축에 대한 그런 그 구상들이 제대로 이루어진다면 여기서 새로운 기회를 맞을 수도 있다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그 조금 전에 결국 이제 부동산으로 돈이 가게 되면은 경제 성장은 떨어지고 기업과 혁신 투자로 일어나게 되면 경제 성장률이 일어난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일단 그 경제 성장 문제는 뒤로 밀어놓더라도 내년에 부동산이 오를까요, 떨어질까요? 내년 부동산은 사실 다들 지금 이제 관심이 많으시겠지만 부동산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이 그림만 보십시오. 건설정책연구원 그 자료에 따르면 분석에 따르면 이게 지금 이제 지난 25년 동안 그래프인데요. 강남 집값은 지금 이제 거의 18억 원 가까이 평균 올랐고요. 근데 내년에도 2~3% 정도 서울 집값은 오를 거다. 그리고 서울이 아닌 다른 수도권이 아닌 다른 지역은 1% 정도 떨어질 거다라는 전망을 하고 있고요. 그 말은 뭐냐면 지금 이제 우리가 문재인 정부 때도 그렇고 지금 이재명 정부 올해
연도별로 하면 2025년이 역대 지난 30년 동안 가장 그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오른 해가 될 거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부동산을 사실 공급을 늘린다고 하지만 인위적으로 잡는 건 매우 어렵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재명 정부도 어느 정도 이제 그 집값 상승에 대한 이 집값 상승을 용인하면서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를 어느 정도 그 접게 만드는 형태로 좀 이렇게 그 이 프레임을 바꿔야 된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일단 내년에도 집값은 오를 것이다. 그리고 오르지만 장기적으로 어떤 이제 기대를 좀 완화하는 그런 정책이 필요할 것이고, 지금 이제 지금 세 차례 정책이 나왔는데 6개월 동안 세 차례가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재명 정부도 여러 차례 지금 대책을 내놓고 있고, 아마 조만간 또 내놓는다고 하면, 문재인 정부 때도 굉장히 많은 대책이 나왔지만 그 먹히지 않았다는 학술 효과가 있죠. 그런 부분에서 부동산을 인위적으로 잡는 건 어렵다. 그렇지만 부동산보다 처음에 지금 계획했던 머니 무브가 잘 먹혀서 이 돈이 주식으로 아니면 다른 생산적인 투자로, 그리고 지금 우리 국민성장펀드에 6천억 원을 국민들 투자로 받겠다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새로운 어떤 활로를 만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결국은 핵심이건 경제 성장률의 핵심은 결국은 돈의 흐름이 부동산이 아니고 혁신 경제나 투자로 가느냐, 이게 제일 중요해 보이는데요. 네네. 그러면 결국은 해외 투자가 많아지느냐, 국내 투자가 많아지느냐, 네. 부동산으로 가느냐, 투자와 기술로 가느냐, 이게 결국은 승패, 결국 경제 성장률 핵심을 가를 거라고 보는데, 예. 이렇게 그러면 생산 부분으로 흘러가게 하려면 뭘 해야 되나요? 사실 이제 그 한국 그동안에는 이제 우리 성장성이 계속 떨어져 있었고, 성장률이 떨어져 있었고, 우리 지난 시간에 한번 살펴봤지만 미국보다 성장률이 낮기 때문에 해외 투자자들도 당연히 미국에 투자를 하게 되겠죠. 성장률이 높은 시장에 투자하는 건 당연한 시장의 흐름이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재명 정부가 다행히 그 지금 전폭적으로 잠재 성장률을 끌어올리는데 모든 걸 올인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내년까지 잠재 성장률을 끌어올려야 된다. 그리고 잠재 성장률 바닥을 치게 되고, 우리가 이제 TSMC의 사례처럼 새로운 혁신 산업을 발굴해서 어떤 이제 이 바닥을 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면 다시 돈이 돌기 시작하고, 투자가 다시 외국에 나갔던 투자가 돌아오게 되고, 환율이 안정되고 다시 성장 산업과 일자리가 늘어나는 그런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되는데, 정말 이것은 정말 고차 방정식에 가깝습니다. 굉장히 그 어려운 그런 실험이고요. 근데 다행히 그래도 일을 잘하는 이재명 정부에 대한 초반의 기대가 살아있고, 국민들도 여전히 약간의 뭔가 고통을 감수하면서 좀 이렇게 시간을 주고 있는 상황이라서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 보면 결국 한국 경제의 골든타임이 내년이다. 그리고 잠재 성장률을 올리는 핵심은 돈의 방향을 바꾸는 것이다. 해외가 아니고 국내, 부동산이 아니고 기술과 산업에 투자하는 돈의 흐름을 바꾸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미국은 연간 30조 달러쯤 됩니다. 그러나 경제 성장률이 무려 3% 정도 됩니다. 한국은 2조 달러인데 2%입니다. 우리가 더 분발해야 할 때입니다. 대만도 TSMC를 기초로, 첨단 산업을 기초로 한국의 1인당 GDP를 추월했습니다. 이제 결론은 명확해졌습니다. 신산업, 신기술, 미래에 나아가려면 결국은 금융이, 돈의 흐름이 국내로, 돈의 흐름이 부동산에서 기술과 산업으로 투자되는 길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주식시장 화랑으로 이어져야 되고, 그래야 국민들이 좀 더 희망을 갖고 앞으로 전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정환 슬로우뉴스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저는 잠시 광고 보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 혼자 힘으로도 학교 바로 앞에 있는 방을 구할 수 있었어요. 드디어 독립. 풀옵션인데 월세는 절반이라 미래까지 대비합니다. 이런 신혼집 너무 좋겠다. 20년까지 이사 걱정 없으니까 안심하고 이세 계획까지 세웠죠. 삶이 있는 곳에 한국토지주택공사. 전기가 당신에게 오기까지 처음부터 길이 있는 건 아니었습니다. 때론 깊은 바닷속, 때론 깊은 산속. 전기는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만들었습니다. 우리의 오늘이 내일로 연결될 수 있도록 만들어가야 할 전기의 길. 그 길을 많은 분들이 응원해준다면 전기는 더 힘을 낼 수 있습니다. 한국전력은 든든하고 안전한 내일의 전기를 위해 전력망 확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모두의 내일을 위해 해야 할 일을 합니다. 한국전력. 안녕하세요. 내란을 극복하고 경제 성장을 추구하는 방송 이광재의 끝내주는 경제, 끝내주는 인터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수도권의 지도를 다시 그리는 멋진 구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주와 고양, 김포, 마곡을 잇는 서부 시대를 새롭게 디자인하는 원대한 구상을 가진 분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구상을 그냥 단순한 생각이 아니고 현실 정책으로 만드는 분을 모셨습니다. 우리 박정 의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의원님, 그럼 먼저 큰 그림부터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이 경기 서부 메가시티 구상, 한마디로 정의하면 이건 어떤 프로젝트인가요? 네, 좀 저 용어 정리 좀 하고 가겠습니다. 메가시티는 행정적으로 몇 군데를 모아서 규모를 키우는 그런 개념이라면 이거는 정확히 메가시티가 아니고 펑셔널 클러스터입니다. 네, 그래서 쿼드라 펑셔널 클러스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김포, 파주, 고양, 마곡까지. 그래서 이건 경기도와 서울이 같이 펑셔널하게 엮이게 된다. 그러니까 4개고 클러스터는 이 4개가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도시 이런 뜻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왜 이 서부를 선택하신 건가요? 지금 강남은 꽉 차서 한 평당 뭐 3억짜리 아파트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공급을 한다는데 수요가 몰리는 거죠. 이걸 좀 분산시켜야 된다. 또 아무래도 우리가 서남권, 서울로 보면 서남권, 또 경기도로 보면은 서부권은 좀 공간이 많죠. 또 게다가 한강과 임진강이 만나는 곳이기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수변 공간이 굉장히 많고요. 또 4개의 도시가 사실은 굉장히 특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마곡은 지금 LG 등 대기업이 들어오면서 연구단지가 들어왔잖아요. 맞아요. 미래의 희망이죠. 예, 그래서 거기서 하지만 거기서 생산은 할 수가 없죠. 공간적으로. 그래서 그 생산 같은 경우에는 파주가 땅도 넓고 또 LG를 비롯해서 또 중소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중견기업까지 포함해서. 그래서 그쪽에서 생산을 주로 맡고, 그리고 고양시는 110만이 돼가요. 거기 이미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습니다. 병원도 있고 또는 공연장이라든지 또 생활할 수 있는 것. 특히 킨텍스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마이스 산업도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컨텐츠 산업과. 그리고 김포는 요즘 인구가 많아지고 주거 환경이 뛰어나긴 하지만 거기가 어떤 특성이 있냐면 엄격히 옛날엔 김포였지만 지금 마곡지구 근처에 김포공항이 있고. 그렇죠. 공항이 있다는 건 굉장히 강점이죠. 예, 그리고 아라뱃길이라는 걸 지금 사실은 이명박 때 만들어서 비난도 많이 받았지만 만들어 놓은 거 어떡하게 써야죠. 그러니까 거기를 통해서 인천 서구로 뻗어나가면 중국까지 연결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연구하고 물건을 만들고 그리고 제품화시키고 그리고 이걸 수출까지 가능한 것이 이 쿼드라 시티고요. 그러니까 상당히 일리가 있네요. 왜냐하면 강남은 이미 포화 상태이고 서쪽은 사실 그 한강 주변이 양쪽이 아름답기도 하고 김포공항이 있고 그다음에 마곡은 성장하고 있고 고양도 있고 파주도 있고 김포도 땅도 넓고 상당히 친환경적이고 거기는 상당히 좀 미개발 지역이고 그죠? 잠재력이 크다고 봐지네요. 그러니까 도시마다 똑같은 걸 똑같이 집어넣을 것이 아니고 연결만 가능하다면 빠른 접근만 가능하다면 기능을 나눠 쓰는 거죠. 특징이 있는 곳에 대한 것들을 다른 거 또 집어넣을 게 아니라 그 특징을 살리고 그래서 연구를 하고 일자리를 만들고 그다음에 주거의 안정성을 가지고 또 생활을 향유하고 이런 것들을 서로 나눠서 하자 이런 개념이 쿼드라 자체가 4개의 도시 자체가 서로 연결돼서 자기의 강점을 가지고 서로 연결돼 있다 이런 뜻이네요. 그죠? 근데 좀 전에 연결을 말씀하셨는데 한강은 보면 강남을 만들다 보면 다리가 엄청 많아요. 한남대교 뭐 반포대교 쫙 있는데 그럼 여기는 마곡지구 행주대교 밑에 다리 하나밖에 없는데 양쪽을 연결하는 게 그럼 다리를 또 넣나요? 아니면 뭐 터널을 놓나요? 어떻게 하죠? 이미 그 수도권 2순환도로가 있어요. 그래서 김포와
파주는 27년에 이게 완성이 됩니다. 27년. 예, 그리고 또 그 하저로 오는 거예요. 빠르죠, 그러니까. 강 밑으로. 강 밑으로. 그러니까 딴 데도 마찬가지로 보상이나 이런 게 필요 없어요. GTX가 바로 그런 개념이잖아요. 그러니까 김포에서 파주로에 이렇게 뚫리면 다시 파주와 고양 그리고 마곡까지 다 이렇게 지하로 도로를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큰 흐름은 철도로 하는 거지만 광역 급행철도 GTX나 이런 것들로 하는 거지만 그 생활권을 연결하는 것은 지하 도로로 해서 터널 개념으로 해서 빨리 접근하고 할 수 있다면 뭐 같은 시내에서도 같은 시 안에서도 가는데 30분 1시간도 걸리기도 하는데 이건 30분 안에 다 접근이 가능해지거든요. 이렇게 되면요. 그럼 쉽게 얘기하면 그 강이 넓은 데를 지하 공간을 이용해서 서로 연결하고 또한 이게 철도로 연결시키면 그러면 출근 시간도 단축되고 그런 좀 획기적인 구상을 하시는 거네요, 그죠? 그동안은 주로 서울로의 직주 근접을 위해서 GTX를 만들었다면 맞아요. 자유로 어마어마하게 맥혀했던. 예,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는 꼭 서울에 직장을 놓는 것이 아니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특징에 따른 직업군이 만들어질 거고 젊은이들이 그것 때문에 이사 가야 되고 뭐 이러지 않고요. 한 군데 있더라도 충분히 다른 기능을 가지고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새로운 도시의 확장과 축소죠. 면적은 확장되는 거지만 시간으로는 축소되기 때문에 이게 훨씬 더 컴팩트하고 그 도시의 기능을 나눠 쓸 수 있다. 그럼 터널은 몇 개나 만들어지나요? 터널은 각자를 연결하는 거니까 4개가 되는 거죠, 4개가. 4개가. 예. 하나는 이미 완성돼 있고. 하나는 완성돼 있고 27년도 개통하나요? 특히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김포에서 나오는 방법이 없어서 골드라인이 아니고 지옥철이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거기가 길게 그 지도상으로도 길게 돼 있고 끝에 이렇게 김포가 있기 때문에 해결 방법이 별로 없어요. 근데 이거를 지하로 해서 빨리 마곡을 접근하든지 고양을 접근하든지 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 다른 교통수단들이 또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아까 GTX도 있고 KTX도 있지만 그건 백본에 해당한다면 등뼈에 해당한다면 그 옆에 있는 팔, 다리 이런 것들을 서로 연결시키는 방법이 필요하다. 맞아요. 이게 결국 이제 자유로 있고 김포고 양쪽이 결국은 단절돼 있었는데 이걸 연결시키면 그죠? 훨씬 더 좀 체계적으로 될 수 있겠네요. 그죠? 근데 또 하나 궁금한 거는 근데 이제 먹고 살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결국 일자리가 있어야 되는데 제가 일산에 계시는 분들한테 많이 여쭤보면은 출근하는데 강남까지 간다든지 판교 분당까지 너무 멀다는 거예요. 그러면 뭔가 결국 일자리가 핵심일 텐데 일자리는 어떻게 만들어내죠? 마침 평화경제특구가 27년이면 지정이 되고요. 한 10년 전에 경기연구원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300만 평을 개발했을 때 30조의 경제 효과가 있고 일자리가 17만 개가 만들어진다고 돼 있어요. 근데 그 일자리를 단순한 일자리보다는 지금 어쨌든 4차 산업 중심으로 가서 우리나라 경제의 스트럭처도 좀 구조도 바꿔야 되고 너무 우리가 제조업 일반 제조업이 많기 때문에 4차 산업으로 가는 데 있어서 AI를 이용하는 것들이 많이 있겠죠. 피지컬 AI를 이용하는데 그래서 예를 들어 기후테크. 기후라는 게 기후이기 때문에 새로운 산업이 될 수밖에 없는 녹색 경제를 이끌 수밖에 없는데 이런 새로운 직업에는 데이터 처리나 이런 것들을 능숙하게 하려면 젊은이들이 해야 됩니다. 이런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내서 그리고 그러면 충분히 좋은 일자리가 있으면 가게 돼 있죠. 그래서 굳이 또 아까 그 말씀드린 거는 김포에 살고 있는데 직장을 파주에서 가야 된다. 이러면은 접근이 뭐 30분이면 되니까 굳이 파주로 이사 가지 않아도 주거의 안정성을 가질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건 어떤가요? 이게 주로 그러면 과연 국내에서 그만한 투자 요인이 있을까? 아니면 해외에서 투자를 끌어오는 걸까? 아니면 두 개를 같이 하는 걸까? 이건 어떻게 봐야 되나요? 당연히 국가가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되고요. 또 넓은 땅이 있으니까 개발권을 주면서 거기에 따른 뭐 기부 체납이라든지 이런 걸 받아낼 수가 있고요. 또 저희가 그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경기 북부 에너지 고속도로, 평화기후 에너지 고속도로에 대해서 제가 중국 가서 알리바바한테 만나고 여러 가지 발전소 관련된 사람들 만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분들도 굉장히 관심 가져 하고 충분히 그런 해외 투자도 요인이 됩니다. 가져올 수 있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복합적으로 움직여야죠. 그리고 고향에 보면 킨텍스가 있잖아요. 근데 많은 그 국민들이나 경제인들이 얘기하기에
우리가 K-팝을 볼 수 있도록은 적어도 7만석 이런 공연장이 있어야 된다. 그런데 대만 같은 데 40만 도시에 한국의 대표적인 가수들이 가니까 한 10개 공연하면 몇십만 명이 와서 자니까 우리도 뭔가 이런 아레나를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게 근데 그때 CJ가 이런 걸 한다고 했는데 뭐 중단됐다는 설도 있고 다시 한다는 설도 있고 어떻게 되는 거죠? 그건 무산됐고요. 예. 다른 세계적인 기획사, 이런 공연 기획사가 아마 아레나 하나 만든다고 얘기를 했어요. 일산에다가요. 근데 그거 하나는 부족하다. 그래서 저희가 파주에는 돔구장인데요. 예. 이게 처음에 야구도 프로야구도 가능하고 프로야구 해야 전용구장을 갔더라도 홈팀이 있더라도 80경기거든요. 여기는 중립 경기를 한 걸 지금 KBO하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 예를 들어 기아 타이거즈하고 롯데 자이언츠하고를 수도권에서 경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하더라도 한 40경기 하면 나머지 날은 그 비면 관리가 어려우니까 여기다 K-팝 공연을 하자. 예. 그래서 일산과 파주 멀지 않잖아요. 공항에서 김포공항이나 인천공항에서 인천공항이 가깝죠. 예, 50분이면 접근하기 때문에 거기다가 다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음향시설을 아주 잘 하려고 그러고요. 얼마 전에 제가 박진영 대중문화교류위원장을 만나서 그런 계획을 얘기하니까 한국을 대표하는 가수 말씀하시는 예, 그러니까 거죠? 그런 전용 공연장이 필요한데 그러니까 메이저가 4개가 있잖아요. 그런 데서 같이 좀 이런 거 처음부터 관여하면서 제대로 된 공연장을 만들자. 제가 중국 갔을 때 아이들 공연을 그렇게 얘기했는데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체제상으로. 네. 그렇기 때문에 원래 다중이 운집하는 것 자체에 공연을 허가하는 걸 쉽지 않게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게요. 마카오나 홍콩이나 하이난도는 괜찮은데 그러니까 거기서 가서 공연하면 기획사와 가수들이 돈을 버는 거지만 그 사람들이 중국에서 많이 오거든요. 오게 되면은 비행기 타야죠, 숙박해야죠, 물건 사야죠, 먹어야죠. 그러니까 이게 더 스피노프 되는 게 더 많은 거죠. 멋지겠어요. 인천공항에 내리면은 한 50분이면은 일산이나 파주 오면은 공연도 보고, 그거 굉장히 멋진데요. 근데 또 하나 그 일자리가 있고 그러면 문화 공연도 있고 좋은데 하나는 강남을 제가 분석해 보니까 결국 강남이 되게 된 거 이유 중에 하나가 경기고등학교, 휘문고등학교, 이런 대원외국어고등학교. 이게 결국 명문고등학교를 경기고등학교 같은 거를 글로 보내니까 결국은 강남이 일어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쪽 서부에 이제 새로 되려면은 뭔가 기존 학교가 아닌 뭔가 새로운 시스템의 학교가 필요해 보이는데 그건 어떤가요? 그래서 과학고등학교가 있어야 되고요. 왜냐하면 이쪽에 마곡 중심의 그 연구단지가 있기 때문에 또 종합예술학교가 있어야 됩니다. 종합예술학교 박진영 씨랑 얘기해 보니까 고등학교도 늦대요. 이미 다 초등학교, 중학교 때 재능을 가진 사람들을 뽑아서 교육시키면서 훈련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중학교 또 과학고등학교 이런 것들을 제 생각에는 김포에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곡단지는 연구고 파주는 생산이고 그다음에 생활문화 그 마이스 산업 이런 것들이 고향이라면 김포는 훌륭한 주거공간 그리고 교육 물류 이렇게 펑셔널하게 가야 되거든요. 기능적으로.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새로 만들거나 또는 이 도시의 계획이 잡히면 또 오고 싶어하는 학교도 많고 그럴 겁니다. 이 결국은 제주도도 국제학교를 했기 때문에 제주도에 결국 이제 엄청난 인원이 살게 되는데 결국 교육이 아까 외국에 투자를 받으려면 제일 외국인들이 와서 어려워하는 게 국제학교란 말이에요. 그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국제학교 할 수 있죠. 그런데 지금 수도권 정비법과 이런 것들 때문에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대학 같은 걸 만들려고 그럴 때 고등학교는 전혀 문제가 없고요. 이럴 때 적경지역 지원 특별법을 하거나 제가 알아보니까 연구단지가 들어가면 그런 지원을 하게 돼 있어요. 여러 가지로.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국제학교를 만드는데 국제학교가 꼭 다른 거 아니고 언어 중심이 아니고 이 국제학교는 예술 중심으로 되는 게 맞다. K-팝이나 이런 것들도 계속 이어나가기 위해서. 이번에 캐대언 거기에 나와서 그 노래를 부르신 분 보니까 11살에부터 시작을 했는데 그죠? 아침 7시부터 밤 11시까지. 그러니까 결국은 고등학교보다 11살이면 초등학생 아니에요. 그죠? 그런 예술학교가 있어야 되겠다. 어쨌든 이 교육 문제를 해결해야 도시가. 근데 또 하나 더 강남을 제가 또 분석해 보니까 무역협회 좋죠.
코엑스 줬죠. 한전 줬죠. 이제 지금 한전 부지에 이제 현대자동차가 샀는데 그럼 뭔가 국가로부터 이렇게 뭔가 경제를 일으킬 수 있을 만한 지원이 있어야 될 텐데 그런 건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 경기도도 큰 지방 정부고 그래서 이재명 당시 도지사 때부터 유관 기관들을 북쪽이나 동쪽으로 이렇게 옮기기 시작했어요. 근데 아직 옮겨진 데도 있고 아직 머뭇거리는 데도 있는데 왜냐하면 그것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 지역에 사는 가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애들 학교도 다니고 그러니까 바로 옮겨오기 힘들어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경기도가 워낙 크고 그렇기 때문에 밑에 있는 기관들을 전부 다 똑같이 하나씩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를 하나를 옮기는 게 아니라 같은 기관들을 북쪽에다 만들어주는 이런 행정을 하면 그런 아까 말씀하신 것들에 대한 혜택을 받을 수 있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의정부에 있는 것과는 좀 달리 그러니까 경기도가 워낙 지금 1,800만 정도 되나요? 1,400만. 1,400만. 그러니까 그 700만 정도 그러니까 북쪽에 예를 들면 뭐 컨텐츠 문화진흥원이라고 하면 그런 기관도 하나씩 이렇게 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말씀이네요. 그렇습니다. 예. 그럼 비슷한 얘기일 수 있는데 또 강남을 제가 조사해 보니까 이 대법원도 주고 검찰청도 주고 또 이러다 보니까 또 강남이 또 된 거 아니에요? 일종의 중산층의 도시를 만들었는데 그런 건 또 어떤 걸 정부한테 받을 수 있을까요? 정부한테는 일단 강남에 밀집되어 있는 것들을 분산하기 위한 것들이니까 그 중에서 일부를 옮겨오는 방법도 있고요. 또 그 사회가 계속 변화가잖아요. 그러니까 변화하기 때문에 새로운 조직을 만들 때 그런 조직을 이제 오게 하거나 이렇게 해서 특히나 아까 말씀드렸던 마이스 산업 또 문화공연, 콘텐츠 제작 또 그 4차 산업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이제 갖고 오면 되는데 저희 생각에는 지금 수도권 규제법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는 것들이 많아요. 대략 규제 샌드박스를 풀어주면서 영남이나 호남은 좀 살 길을 만들었거든요. 근데 북쪽은 역차별돼서 아무것도 못하니까 이런 데에 대해서의 지원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러니까 좀 AI가 새로운 분야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AI만은 특별법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판교 같은 데가 기본으로 한다면 좀 시흥이 의료, 그다음 부천이 제조업, 그다음에 의정부가 서비스 뭐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파주 같은 데는 AI 기후테크 앞으로 가야 될 방향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 단순히 기관 주는 것도 있지만 특구를 통해서 뭔가 그 국가에도 도움이 되는 이런 것들을 해결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입니다. 저희가 에너지 고속도로를 만들기 때문에 에너지가 풍부해질 수가 있고 그걸 통해서 거기에 필요한 산업들이 들어오면 되거든요. 그런 식으로 기관이 옮겨주는 것도 좋지만 그 산업을 키울 수 있는 국가가 꼭 필요한 산업을 키울 수 있도록 뒷받침해 주는 것도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또 이 세계적인 도시를 보면 이게 이제 대학교가 있던데요. 보니까 서강대학교가 신촌에 있는데 이제 공과대가 점점 커지는데 학교가 작잖아요. 그래서 이전을 하고 싶은데 거기는 이제 기본적으로 신앙 기반이니까 재정이 이렇게 넉넉치 못하잖아요. 뭐 서강대학교라든지 서울에 있는 대학을 연구 중심으로 바꾸고 뭐 이런 대학 같은 걸 유치한다든지 아니면 인하대학교 병원 같은 게 필요하든지 뭔가 이런 대학교와 관련된 게 있는데 그런 구상은 없어요? 지금 일산에 종합병원이 6개인데요. 예. 일산 동국대병원이 있죠. 대학이랑 관계되는데 결국은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기초만 갖춰주고 그 일산 중심으로 밑에가 그 쿼드라 이게 펑셔널 클러스터가 되면 접근이 빠르니까 그런 문제는 같이 중복 투자를 하지 말고 나눠 쓸 수 있다. 대신 김포에는 제 생각에는 좋은 대학들, 그러니까 전체 종합대학이 아니라 대학 중에서도 단과대학 형태로도 옮겨와서 필요한 산업들을 키우는 데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고 또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 그렇죠. 종합대학보다는 그 어떤 우리가 뭐 소위 예를 들어 공과대학에 뭐 AI 기후테크 대학원. 대학은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해결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적경지역 특별법이라든지 김포나 파주 같은 경우에 고향도 마찬가지. 이런 것들을 풀어주면서 접근하는 방법이 있지만 대학은 괜찮거든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고급 인력이 필요한데
거기에 대학원 대학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연구자들이 왔어요. 고급 연구자들이 왔는데 자기 자식들에 대한 교육 문제 때문에 오길 꺼려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좋은 학교가 만들어지는 건 꼭 필요합니다. 있겠네요. 아까 그 박진영 위원장하고 그 종합예술 학교를 얘기했는데 그 한국종합예술학교 한예종이라는 그 대학교도 일부 시설은 서울에 있는 거는 지금 이전 얘기가 한참 있었는데 또 이전 있다가 중단됐는데 그런 부분을 유치가 같이 되면 그건 한 좀 획기적인 도시가 문화의 도시로 바꾸는데 도움도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국가적으로도 계획상으로 보면 경기 북부는 미디어, 컨텐츠 뭐 이런 것들이 있고 또 CJ ENM도 사실 파주에 있고요. 고양시가 그런 쪽으로도 많이 인프라가 돼 있어요. 방송 미디어까지도.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거기에 가능성이 따르면 한예종도 좀 더 확장시키거나 지금 여러 가지 조선 왕릉 때문에 옮겨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다 갖춰지지 않고 거기가 더 좋으니까 있지만 더 좋은 조건이 된다면 옮겨올 수도 있는 거죠. 국제적인 부분을 더 강화할 수도 있는 거겠네요. 그죠? 그다음에 또 하나 제가 제일 관심 있는 거는 한강변에 살고 싶은 욕망이 있잖아요. 너무 비싸잖아요. 그런데 이제 김포 강화 이렇게 가끔 지나갈 때마다 여기 군사시설 보호구역도 많고 절대 농지도 많은데 여기에 좀 뷰는 좋고 환경도 좋은데 뭔가 싱가포르처럼 젊은이들의 한 80%가 몇 년 일하면 집을 살 수 있는 좀 그런 뭔가 주택에서 뭐 지분형 주택을 하거나 뭔가 좀 이 인생이 집에 저당 잡히지 않는 이런 뭔가 새로운 이 주거 모델을 만들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대통령도 국토교통부 LH 보고를 받으시면서 그 5병짜리, 10병짜리 이런 거 하지 마라. 거기도 어느 정도 가족을 이뤄서 주거할 만한 공간이 돼야지. 한 20평이나 30평짜리를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런 데를 우선적으로 뷰가 좋은 데다가 만들어 놓고 국가가 책임이 있어요. 지금 출생률도 줄어드는데 신혼부부들한테 제공하고 젊은이들한테 제공해서 주거에 대한 불안이 없어야지 다음 가족을 구성하고 이런 생각들을 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데부터 우선적으로 그분들이 살 수 있는 데를 개발해서 일부는 물론 이제 개발에 의한 거니까 분양하고 팔지만 또 일부는 우리 공공 임대나 분양주택이 있잖아요. 그럴 때 그 부분들을 우선적으로 더 좋은 데를 하면 사실은 이쪽이 땅도 많지만 상대적으로 수변 지역에 대해서는 개발할 곳이 많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파트 값은 대부분 땅값이잖아요. 그렇죠. 50% 이상인 땅값이죠. 네, 그러니까 그런 데를 개발하면서 다른 시설 들어오게 하고 보통 LH도 신도시를 하나 개발할 때 여러 가지 땅 부지에 대해서 공공시설이 들어오게 기부 체납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전환하면 된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맞아요. 저도 이제 강원도에 국회의원 할 때 동해안에 남북 문제 때문에 철책선 그걸 이제 제거를 해서 많이 노력을 했는데 제가 나중에 좀 아쉬워하는 게 계획을 세우고 철책선을 제거했으면은 마리나항이나 크루즈항을 만들 수 있었는데 이번에 보니까 아직은 풀리지 않은 군사시설 보호구역도 꽤 있고 그리고 보면 자유로 옆에 보면 둔치 같은 데도 굉장히 넓고 거기를 좀 잘 활용해서 싱가포르처럼 정말 좋은 주택인데 몇십억 하는 거 말고 이런데 우리가 뭐 경찰 공제, 군인 공제, 뭐 각종 연기금을 좀 활용해서 하면 좀 이렇게 일자리도 있고 좀 쾌적하게 살고 집 걱정 없이 그런 행복한 도시를 만들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조금 혜택이 가면서 도움받는 것도 있겠지만 가장 큰 문제들을 해결함으로써 주거, 교통 이런 문제를 해결함으로써의 가처분 소득이 확 높아지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것들을 해결해야 된다. 그리고 한 말씀 좀 더 드리면 이 쿼드라 펑셔널 클러스터 요 도시에 대한 건 확장성이 있어요. 그거 확장성. 한번 예. 여기 가져온 거 보니까요. 이 도시를 조금 더 한번 설명을 좀 해봐 주세요. 예, 그러니까 여기 이 고향은 양주 쪽도 지금 발전하고 있지만 고향을 확장시킬 수가 있고 처음에 이렇게 시작을 하지만 그리고 이게 2순환도로 1순환도로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그러니까 전체를 동시에 발전시키는 어렵다면 선부럼처럼 여기만 잘 살자는 게 아니고 그런 기능을 모아서 확장을 시키는데 중요한 개념은 김포는 황해도랑 연백 쪽이랑 가깝잖아요. 파주는 개성이잖아요.
나중에 이건 확장성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가 계속 이렇게 갇혀 있는 것이 아니고 하는데 저도 요번에 알았는데요. 대통령께서 라오스 대통령하고 히토리에 대한 얘기를 나누셨잖아요. 근데 멀리 갈 것도 사실 없어요. 여기 황해도가 히토리가 엄청 많습니다. 몰리브덴, 텅스텐, 구리 이런 것들은 저기 함경 북도 쪽에 많은데 황해도 그게 많고요. 여기도 상대적으로 IT 쪽이 발달했기 때문에 나중에 큰 이제 한반도의 통일 또는 협력 이런 게 있으면 확장이 가능해지는 거다. 그래서 아마 서울, 평양 메가시티 할 때 그 연구 같이 하지 않으셨어요? 그렇죠. 총장님께서.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파주 개성부터 만들고 서울, 평양 이거를 똑같은 기능이 아닌 여기도 마찬가지로 펑셔널하게 나눠야 됩니다. 그리고 이쪽 김포는 연결시키고 고향은 또 서울하고도 연결되지만 이쪽 확장성을 갖는 그렇게 해서 여기가 마침 김포공항이 있으니까 김포공항에도 활주로 하나 더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국제기능까지 해야 되고 여기는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김포에서 아라뱃길 이용해서 중국하고 하는데 이쪽에 들어올 수 있는 게요. 크루즈항도 가능해요. 아주 큰 대형이 아니고 그러면 바로 수도권에 들어와서 관광산업도 키울 수가 있고 여러 가지가 좋은 거죠. 그렇지. 근데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이 세상을 누가 변화시키는가? 꿈을 가진 사람. 근데 10억 원을 가진 사람은 10억 원어치의 계획을 세우고 1조를 가진 사람은 1조 원어치 계획을 세우고 5년짜리 권력이면 5년짜리 계획을 세우고 30년 권력을 가진 사람은 30년짜리 계획을 세운다고 합니다. 근데 이런 구상을 하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 어디 모델이나 뭐 이런 학습을 하신 거예요? 아니면 꿈이 크신 거예요? 제가 중국에 가봤더니 중국의 발전하는 그 과정들을 쫙 지켜봤잖아요. 그래서 마침 제가 준비했는데요. 아, 그래요? 이게 중국이 전체를 처음에 발전시킨 게 아니라 이 상하이를 중심으로 하고 광동이라는 데를 새로 만들고 그래서 여기가 주하이, 그러니까 주강 삼각지고요. 장강 삼각지인데요. 그리고 이제 베이징 중심으로 대련, 산동까지 했고 동삼성 이 네 군데를 주로 발전시키려고 점선면 전략이라고. 예. 그래서 지금 상당히 면인데 공간까지 지금 확장되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 보시면 이 삼각주예요. 그래서 홍콩과 그다음에 여기 마카오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여기서 광동이 있는데 여기를 이렇게 잘 연결해 주면서 발전을 시켜서 여기 지금 광동만 해도 우리나라 GDP 규모거든요. 그렇죠. 장수성 그다음에 이쪽도 마찬가지로 상하이도 물론 그렇지만 장수성까지 하면은 얘가 GDP 31%인가를 지금 책임지고 있을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에 여기 지금 서울의 기능이 다 됐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서울은 금융 중심으로 가거나 뭐 이렇게 하면 되고 그런 나머지 생산 기반들은 서울에서 할 수 없는데요. 생산해놓고 물류는 저기 멀리 가서 하고 뭐 이러거든요. 지금 생산도 못하지만 연구하고 생산 다른 데서 하고 물류는 또 저 바깥에서 하고 이런 것들을 좀 컴팩트하게 모아서 연결시키는 이 개념. 저는 이게 생각해봤지만 같이 연구해봤지만 정말 좋은 계획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김포하고 우리가 인천공항을 가지고 있고 마곡이라는 과학단지, 고양이라는 우리가 킨텍스 등의 문화산업, 파주, 그다음에 김포라는 이런 네 곳의 도시를 강 사이를 지하로 연결하고 철도로 연결해서 이 쿼드라 시티를 만드는 새로운 큰 구상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정말 저는 좀 대한민국 이러면 이제 큰 미래에 도전이 되는 거고 이런 위대한 지도자는 도시를 만든다고 하더라고요. 페리클레스는 아테네를 만들고 아우구스투스는 로마를 만들고 루즈벨트는 뉴욕을 만들고 엘리자베스 여왕은 런던을 만들고 박정희 의원님이 좀 멋진 강남을 넘은 새로운 멋진 길을 만들겠습니다. 길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정희 오늘 귀한 시간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정말 기대를 갖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23년 전 오늘 2002년 12월 19일 밤 11시 30분 잊을 수 없는 순간이었습니다. 잠시 영상을 보고 돌아오겠습니다.
마지막 결과입니다. 한나라당의 유해창 후보가 46.8%, 민주당의 노무현 후보가 49.1%로 2.3%포인트 차이로 민주당의 노무현 후보가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른바 노무현의 기적이 이루어졌다. 12월 19일 그날 대한민국의 새로운 대통령이 탄생했다. 이 장면은 한 사람의 승리가 아니라 포기하지 않는 시민들이 정치를 다시 붙잡았던 시간이었습니다. 이날 휴대폰 통화량과 무선 인터넷을 이용률은 폭증했습니다. 정몽준 의원의 노무현 후보 지지 철회 이후 대한민국은 뜨거웠습니다. SK텔레콤은 이날 오전 11시부터 1시까지 통화량이 무려 1,800만 통이었다고 합니다. 투표하면 이긴다는 시민들의 연결이었습니다. 돈도 조직도 기득권도 없었지만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선택이 마침내 역사를 만들었습니다. 정치는 결국 사람이 한다는 것, 그리고 민주주의는 끝내 포기하지 않는 시민들의 힘이라는 것을 그날 우리는 배웠습니다. 지난 겨울에 내란을 극복하고 우리는 새로운 정부를 또한 탄생시켰습니다. 우리는 그날의 떨림, 그리고 몇 개월 전에 이재명 대통령의 탄생의 그 떨림은 우리 국민들이 만들고 지켜내 나가야 되겠습니다. 역사는 우연이 아니라 언제나 국민의 선택으로 다시 전진한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광재의 끝내주는 경제,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